2017년 우리 태양계에서 이상한 물체가 발견되었습니다. 팬케이크처럼 납작하고 긴 튜브 모양을 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보는 어떤 소행성이나 혜성도 그렇게 생긴 적이 없었습니다. 외형도 특이했는데 우주를 날아다니는 일반적인 물체보다 반사율이 10배 이상 높았으며 표면이 광택이 나는 금속과 비슷하다는 의견도 있었어요. 태양을 지나 우리가 닿을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을 때 우리 중력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속도로 더 빠르게 가속했습니다. 언뜻 보면 마치 로켓이 등에 달린 것 같았어요. 이 특이한 방문객은 오우무아무아라는 특별한 이름까지 얻었어요. 하와이어에서 유래한 이 이름은 먼 땅에서 온 정찰자 또는 방문자라는 뜻이에요. 이런 특징 때문에 과학자들은 곧 이것이 외계 생명체의 방문이 아닌지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공상과학적 가정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확실한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오umu아무아가 다른 태양계에서 온 것이 틀림없다는 사실부터 시작할게요. 고향 태양계에서 어떤 불행한 사건으로 인해 방출된 것이 틀림없어요. 연구진은 이것이 혜성인지 소행성인지 알지 못했어요. 둘 다 태양 주위를 도는 천체지만 구성과 행동이 서로 달라요. 혜성은 주로 얼음, 먼지,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흔히 더러운 눈덩이라고도 불려요. 혜성이 태양에 접근하면 열로 인해 얼음이 기화되어 가스와 먼지 입자가 우주로 방출되어 이로 인해 수백만 킬로미터에 이르는 밝은 빛을 발하는 꼬리가 만들어지죠. 혜성은 일반적으로 타원형 궤도를 그리며 태양계의 먼 곳에서 태양에 가까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소행성은 대부분 암석과 금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소행성은 태양계 형성 초기의 잔해로 일반적으로 화성과 목성 사이의 소행성대에서 발견됩니다. 혜성과 달리 소행성은 얼음이 없기 때문에 태양에 접근할 때 꼬리가 생기지 않아요. 소행성의 궤도는 일반적으로 혜성에 비해 더 원형의 경로를 따릅니다. 그러므로 오umu아무아는 우주의 다른 위치에서 온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혜성임에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혜성 활동의 전형적인 징후는 보이지 않아요. 오umu아무아는 꼬리가 없고 지나갈 때 가스를 뿜어내지 않아요. 저와는 다르네요. 혜성처럼 행동하지만 소행성처럼 보여요. 또 다른 큰 의문은 과학자들이 어떻게 오umu아무아를 처음 발견할 수 있었는지예요. 은하계의 광활한 공간과 시간을 고려하면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별의 수명은 수백만 년 또는 수십억 년에 이르며 태양계가 형성되는 데는 수억 년이 걸립니다. 아무리 빠른 천체라도 한 별에서 다른 별까지 이동하는 데는 수만 년이 걸리죠. 반면 인간이 망원경으로 하늘을 관측하기 시작한 것은 우주 시간의 극히 일부인 약 400년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빠르게 움직이는 희미한 물체를 감지하고 추적할 수 있는 기술을 갖추게 된 건 최근 수십 년, 심지어 수년에 불과해요. 이런 암석들이 우주에 많거나 아니면 우리가 엄청나게 운이 좋았거나 둘 중 하나일 거예요. 아니면 단순히 눈에 띄고 싶었던 것일 수도 있어요. 또 다른 질문은 그러한 물체가 어디에서 올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오umu아무아가 성숙하고 안정적인 태양계에서 왔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한 태양계는 은하계를 채울 만큼 충분한 물질을 방출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가끔 무작위 암석이 튕겨져 나올 수는 있지만 그렇게 멀리까지 이동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러나 젊은 은하계는 다르게 행동합니다. 이 혼란스러운 환경에서는 충돌, 합병, 이동이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수많은 작은 암석들이 주위를 돌아다니며 방출의 완벽한 후보가 됩니다. 오umu아무아를 쫓아낸 태양계에는 목성과 비슷한 행성이 있었을 거예요. 그 거대한 크기와 중력은 태양계의 다른 천체에 영향을 미쳐 잠재적인 분출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태양계가 목성 크기의 행성을 개발하는 건 아니에요. 종종 거대한 행성은 별에 가까워져 목성의 더 뜨거운 버전이 되기도 해요. 이러한 행성은 태양 궤도를 바짝 돌기 때문에 파편을 방출할 가능성이 적습니다. 해왕성과 유사한 행성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어요. 목성만큼 거대하진 않지만 이들은 태양계 외곽 지역을 고향이라고 부르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 태양계에는 혜성의 저장고인 카이퍼 벨트가 외곽에 있습니다. 태양계의 초기 단계에서는 해왕성과 유사한 행성과 파편 사이의 상호작용이 흔합니다. 하지만 다른 태양계에서 해왕성과 유사한 행성을 찾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외계 행성을 탐지하는 우리의 방법은 별에 가까운 거대한 천체에서 더 잘 작동하기 때문에 멀리 떨어진 해왕성과 유사한 행성을 발견하기는 어렵습니다. 오umu아무아는 우주의 생명체가 어떻게 생겨났는지에 대한 특이한 이론인 범종설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 가설은 생명체가 우주 전체에 존재하며 소행성, 해성, 심지어 우주선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행성 간에 분포할 수 있다는 가설이에요. 생명은 우주의 한 곳에서 시작되어 다른 천체로 퍼져나갔을 것이라고 말해요. 범종설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성간 천체가 항성계 사이의 생명체의 구성 요소인 작은 미생물을 운반할 가능성이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이러한 천체가 행성이나 달에 충돌할 경우 이러한 물질을 전달하여 천체에 생명체를 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현재로서는 이 특정 행성이 항성계 사이에 생명체를 운반했다는 이론을 뒷받침할 증거는 없어요. 수년간의 연구 끝에 오umu아무아는 사실 해성이었다는 전반적인 합의에 도달했어요. 해성이 이상하게 움직이는 이유는 표면에 얼어붙은 수소가 햇빛에 닿으면 반응하기 때문일 수 있어요. 태양에 가까워질수록 속도가 빨라져 수소를 방출하고 태양계를 통과하는 경로도 바뀐 거예요. 색깔도 이 이론을 뒷받침해요. 붉은색을 띠는 건 오랜 시간 동안 우주 광선을 받았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우주 광선에 오래 닿을수록 그 과정에서 더 많은 수소를 모았어요. 하지만 완전히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천문학자들은 이 방문자를 추적할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한 가지 아이디어는 탐사선을 보내 확인하는 거예요. 이미 지구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 아직 늦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해성을 따라잡을 수 있을 만큼 빠르게 탐사선을 보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프로젝트 라이라로 명명된 이 계획은 지구 궤도와 목성 궤도를 이용해 오umu아무아에 도달할 수 있을 만큼 멀리 탐사선을 쏘아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에 성공하면 지금까지 우주로 쏘아 올린 탐사선 중 가장 빠른 우주선이 될 거예요. 우주 탐사선의 잠재적 궤도 중 하나는 지구와 목성의 중력을 올가미 밧줄 효과로 이용하는 거예요. 탐사선은 지구를 떠나 목성의 인력을 만나기 전에 지구 궤도에 다시 진입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지구 근처에 다시 보내져 해성에 도달할 수 있는 충분한 힘으로 발사될 겁니다. 프로젝트 라이라는 또한 보리소프라는 이름의 두 번째로 멀리 떨어진 방문자를 추적하는 것을 목표로 해요. 이 천체는 그것을 발견한 아마추어 천문학자의 이름을 땄어요. 흥미로운 점은 깨끗하다는 거예요. 오umu아무아에서의 경험과 마찬가지로 보리소프와 같은 천체도 본 적이 없어요. 먼지와 가스구름에서 나오는 빛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다른 우주 천체에 비해 매우 깨끗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969년 8월에 처음 발견된 후 천문학자들은 태양계를 통과하는 경로를 연구한 결과 다른 별에서 온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보리소프는 우리 동네를 통과하는 여정 초기에 발견되었기 때문에 연구할 시간이 더 많았습니다. 연구원들은 첨단 망원경으로 보리소프에서 날아오는 먼지를 관찰했습니다. 그 결과 보리소프가 매초 181kg 이상의 먼지를 내뿜는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또한 보리소프에는 태양계 해성보다 더 많은 일산화산소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도 발견했어요. 그러나 그 양은 해성의 모든 곳에서 동일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 우주물체가 아마도 모항성 근처에서 형성되기 시작한 후 멀어지기 시작했으며 아마도 더 큰 행성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걸 말해줘요. 보리소프에서 나오는 빛은 우리가 본 다른 해성의 빛보다 훨씬 더 평강되어 있으며 구름이 매우 부드럽습니다. 이것은 보리소프가 다른 별과 상호작용을 한 적이 없다는 걸 말해줍니다. 여러분은 다른 수백 명의 사람들과 함께 수십 년 동안 집이라고 불러온 우주선의 바닥에서 천장까지 내려오는 거대한 창문 옆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주선 근처로 다가오는 매혹적인 물체를 바라보며 이것이 이 여행과 여러분의 삶을 끝낼 수 있을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소행성처럼 보이지만 해성처럼 무언가가 밀고 있는 것처럼 움직이는데 다른 우주 문명이 만든 엔진일까요? 여러분은 파멸할까요? 아니면 다른 종류의 지능과 접촉하게 될까요? 이제 종말 이후의 판타지에서 벗어나 암흑해성이라고 불리는 이 우주 침략자들에 대해 자세히 살펴봅시다. 가장 흥미로운 질문은 당연히 무엇이 그들을 움직이게 하는가입니다. 아마도 이 우주물체의 표면에서 빠져나가는 가스나 물질 때문일 거예요. 흥미롭게도 최근까지 아무도 그 존재를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최초의 암흑해성은 불과 몇 년 전에 발견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연구원들은 최근에 발견된 7개의 새로운 해성을 포함하여 14개의 해성을 확인했습니다. 암흑해성의 이야기는 2016년에 과학자들이 2003 RM이라는 소행성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면서 시작됐어요. 이 소행성의 궤도가 예상과 달랐어요.
태양빛이 소행성을 고르지 않게 가열하여 미세하게 밀리는 일반적인 소행성 행동으로는 그 변화를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대신 2003RM은 해성이 종종 그렇듯이 물질을 방출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해성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었죠. 꼬리도 없고 눈에 보이는 가스구름도 없었으며 일반 소행성처럼 작은 빛의 점으로만 보였습니다. 처음에 과학자들은 2003RM이 일회성 미스테리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2017년 한 망원경이 태양계 밖에서 또 다른 이상한 천체 오umu아무아를 발견했습니다. 이 천체 역시 소행성처럼 보였지만 마치 가스가 빠져나가는 것처럼 경로가 바뀌었어요. 연구원들은 오umu아무아와 2003RM의 유사성으로 인해 우주에 이런 이상한 천체가 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2023년까지 우리 태양계에서 7개의 해성이 더 발견되었습니다. 이러한 발견은 이 새로운 유형의 천체에 암흑해성이라는 이름을 붙이기에 충분했습니다. 이제 과학자들은 패턴을 발견하고 그 특성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아낼 수 있는 충분한 데이터를 확보했습니다. 그 결과 암흑해성의 2가지 주요 그룹이 확인됐어요. 외부 암흑해성이라고 불리는 첫 번째 그룹은 크기가 수백 미터에서 그 이상에 이르는 더 큰 해성입니다. 이들은 목성 근처에서 오는 전통적인 해성과 유사한 긴 타원형 궤도를 따라요. 두 번째 그룹인 내부 암흑해성은 더 작으며 보통 수십 미터 크기예요. 이 해성들은 거의 원형 궤도를 따라 이동하며 지구, 금성, 화성과 같은 행성 근처에서 태양에 더 가깝게 머물러 있습니다. 요즘 주된 질문은 암흑해성은 어디에서 올까? 더 큰 천체가 부서진 후 남은 잔해일까? 하는 것입니다. 이 우주 물체들은 태양계의 역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만약 암흑해성이 초기 지구의 생명체를 위한 재료를 전달해 주었다면 어떨까요? 암흑해성을 더 잘 연구하면 얼음이나 유기화합물과 같은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지 알아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일부 연구원들은 암흑해성이 얼음을 포함하고 있거나 한때 얼음을 포함하고 있었으며 지구에 물을 가져오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확신합니다. 몇몇 연구에 따르면 화성과 목성 사이에 암석 파편으로 가득 찬 지역인 소행성대에 있는 일부 소행성에는 표면 아래에 얼음이 있을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소행성대의 이 얼음은 지구 가까운 우주로 이동했을 수 있어요. 즉, 물이 지구에 도달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지금까지는 암흑해성이 지구에 물을 가져왔다고 확실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해성은 태양계의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얼음을 이동시키는 또 다른 메커니즘일 수 있습니다. 이 연구는 또한 암흑해성과 목성 계열 해성으로 알려진 그룹 사이의 연관성을 암시해요. 목성 계열 해성은 목성의 중력에 의해 궤도가 크게 영향을 받아 태양을 향해 안쪽으로 끌어당기는 해성입니다. 이러한 연관성 때문에 암흑해성이 어디에서 왔으며 어떻게 행동하는지 이해하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이제 소행성과 해성의 차이점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전통적인 소행성은 일반적으로 얼음선 내에서 태양에 비교적 가까운 궤도를 도는 암석 천체입니다. 이 지역은 태양에 너무 가까워 소행성 표면의 얼음은 고체에서 기체로 바로 변해 암석만 남게 돼요. 반면 해성은 태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형성되는 얼음 물체예요. 해성이 태양계 내부에 접근하면 그 얼음도 고체에서 기체로 변하기 시작하여 먼지와 가스를 방출하면서 코마라고 불리는 가시구름 또는 꼬리를 만들어요. 암흑해성은 이러한 정의를 모호하게 해요. 암흑해성은 코마나 꼬리가 없는 바위 같은 소행성 같은 물체로 보이지만 해성의 전형적인 행동, 즉 작은 무중력 가속이 있습니다. 이러한 가속은 얼음이 기체로 변할 때 발생하며 물체에 약간의 압력을 가합니다. 천문학자들은 알려진 7개의 암흑해성을 분석한 결과 지구 근처 천체의 0.5%에서 60%가 이 신비한 범주에 속할 수 있다고 추정했어요. 그리고 암흑해성은 소행성대에서 왔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전에는 따뜻하다고 생각했던 소행성대 지역에도 얼음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아요. 암흑해성과 같은 지구 근방 천체는 영원히 같은 궤도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근지구 환경은 불안정하며 천체는 일반적으로 약 1000만 년 동안 그곳에 머물러 있습니다. 태양계는 45억 년이 넘었기 때문에 새로운 지구 근접 천체가 지속적으로 유실된 천체를 대체해야 합니다. 천문학자들은 컴퓨터 모델을 사용해 비중력 가속도의 영향을 받는 천체의 움직임을 시뮬레이션했습니다. 10만 년에 걸쳐 이러한 물체의 경로를 추적한 결과 많은 물체가 오늘날 우리가 암흑해성을 발견한 곳과 같은 지역에 도달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최초로 암흑해성이라고 불렸던 우주함석 2003RM을 기억하시나요? 이 해성은 특히 흥미로운 단서를 제공했습니다. 타원형 궤도를 그리며 지구에 근접한 후 목성 근처까지 갔다가 다시 지구로 돌아오는 궤도를 그렸죠. 이 궤도는 과학자들이 목성 계열 해성, 즉 원래 궤도에서 안쪽으로 밀려났을 가능성이 있는 물체에서 기대할 수 있는 궤도와 일치해요. 그러나 연구된 다른 암흑해성의 대부분은 화성에 더 가까운 소행성대 안쪽 지역에서 온 것으로 보여요. 암흑해성은 종종 작고 빠르게 회전합니다. 천문학자들은 종종 이를 더러운 얼음 조각이라고 묘사해요. 암흑해성은 암석과 얼음이 섞여 있고 얼음선을 넘으면 얼음이 기체로 변하기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이 과정에서 작은 비중력 가속도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회전 속도도 증가해요. 그리고 이러한 물체가 빠르게 회전할수록 더 작은 파편으로 쉽게 부서질 수 있어요. 부서지는 조각에는 얼음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점점 더 빠르게 회전하면서 더 작은 조각으로 부서져요. 이 과정은 매우 작고 빠르게 회전하는 물체만 남을 때까지 계속됩니다. 이 파편화 주기는 암흑해성이 왜 그렇게 작은지 설명하는 데 도움이 돼요. 이는 또한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해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암흑해성 연구는 태양계의 얼음 분포와 지구 근처 환경으로의 잠재적 경로에 대한 새로운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또한 흥미로운 질문도 제기해요. 예를 들어 소행성대에는 얼마나 많은 얼음이 숨겨져 있을까요? 아니면 암흑해성이 물이나 유기물질을 지구에 전달하는 역할을 했을까요? 가장 중요한 점 중 하나는 암흑해성이 지구 근처 천체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지구 근방 천체의 개체수와 지구에 대한 잠재적 위험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아직 완전하지 않다는 걸 의미합니다. 승화에서 파편화에 이르기까지 암흑해성을 형성하는 과정은 태양계 전체 얼음 천체 진화의 주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오늘날 과학자들은 첨단 모델링과 관측을 결합하여 지구의 물과 생명의 역사에 대한 단서가 될 수 있는 매우 어려운 종류의 물체를 밝혀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지구에서 나라가 멀리서 지구를 바라봅니다. 마치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빛이 납니다. 대도시들이 밤에는 노란 점처럼 보입니다. 낮에는 아랍에미리트의 야자수 모양의 섬이나 중국을 관통하는 어두운 띠 같은 이상한 구조물이 보입니다. 만리장성이죠. 이것들은 인간 존재의 흔적입니다. 이제 망원경이 다른 행성으로 향해보도록 합시다. 화성이요? 그냥 텅 빈 끝없는 사막이에요. 금성이요? 바위와 화산뿐이에요. 더 먼 우주를 들여다봐도 저 밖의 행성들은 모두 텅 비고 생명이 없습니다. 외계 문명의 흔적은 하나도 없어요. 많은 사람들은 지구상의 생명체가 전혀 특별하지 않다고 확신합니다. 여기는 우리 은하입니다. 수십억 개의 태양과 비슷한 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은하수가 수십억 개 있는 관측 가능한 우주가 있습니다. 거의 무한한 수의 별들이 있죠. 그리고 그 별 주변에는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세계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다른 행성에서 생명체를 발견하지 못하는 것은 그것이 표면 아래 숨어있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 달보다 약간 작은 목성의 위성인 유로파가 있습니다. 유로파의 구조는 반숙 달걀과 비슷합니다. 그 표면은 단단한 얼음 지각입니다. 하지만 충분히 큰 드릴이 있다면 액체 노른자 부분에 도달할 수 있을 거예요. 물이 있는 바다로요. 목성과 그 위성들은 태양으로부터 매우 멀어서 상당히 춥습니다. 섭씨 영하 170도 정도예요. 그래서 액체 상태의 물은 즉시 얼음으로 변합니다. 하지만 목성은 강한 중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유로파 내부에서 많은 마찰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유로파 핵이 뜨거워집니다. 열은 얼음을 녹이고 표면 아래에 물이 있는 바다가 생깁니다. 물은 모든 생명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그 바다에는 단순한 형태의 박테리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다른 생명체가 있을지도 몰라요.
예를 들어 이상하게 생긴 물고기 같은 거요. 약한 중력 때문에 몸의 구조가 다를 거예요. 아니면 플랑크톤을 먹고 사는 고래 같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2009년 과학자들은 바다로 완전히 덮인 행성 GJ1214를 발견했습니다. 지구에서 약 40광년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질량의 75%는 물입니다. 여전히 이 행성의 온도는 너무 높아서 물이 증발하면서 초액상 물의 형태를 띱니다. 수증기가 너무 많아서 물속에 있는 느낌이 들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는 생명체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최근 지구보다 더 나은 행성을 적어도 24개 발견했고, 이 행성들은 생명 거주 최적의 행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행성들은 거주 가능 영역에서 멀리 있는 모성을 공전합니다. 그곳은 모성에서 완벽한 거리에 있는 살기 좋은 장소예요. 우리 태양계에서는 금성, 지구, 화성이 이런 구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생명 거주 최적 행성은 지구보다 10% 더 크고 중력이 더 강해합니다. 그래야 더 밀도가 높은 대기를 가질 수 있어요. 지구보다 5도 높은 온도는 행성을 더 습하게 만들 거예요. 그러면 그곳에서 다양한 생물이 자라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 행성들은 생명체가 살기에 좋을지는 모르지만 이미 그곳에 생명체가 있는지의 여부를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곳에 진보된 문명의 존재를 확인하는 주요 지표는 전파일 수 있습니다. 지구와 비슷한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행성을 상상해 보세요. 진화의 과정에서 인간처럼 똑똑한 존재들이 나타났어요. 낮은 중력 때문에 훨씬 더 키가 클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눈은 태양보다 훨씬 밝은 별에서 오는 빛에 적응했습니다. 조만간 이 문명은 서로 통신하기 위해 전파를 사용해야 할 거예요. 우리는 이 전파를 스피커에서 나는 큰 소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긴 지구예요. 우린 현재 전파를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고 지구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상당합니다. 만약 이웃 행성의 전파를 감지하는 커다란 접시처럼 생긴 전파 망원경이 있다면 이곳에서 생명체가 번성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지구에는 외계인의 신호를 기다리며 먼 우주를 향하고 있는 많은 전파 망원경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아무 신호도 받지 못했어요. 그렇다고 우주 어딘가에 전파를 방출하는 행성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거리가 문제일 수도 있어요. 우린 다른 별까지 200광년을 이동하고 있습니다. 생명체가 존재하는 행성 X가 있다고 가정해보세요. 이곳의 문명은 전파를 이용할 수 있을 만큼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전파를 우주로 방출합니다. 우리의 전파 망원경은 200년이 지나야 그것을 포착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지구상의 무선통신은 1895년 이후에야 존재해왔습니다. 우리의 전파 신호는 2095년까지 X행성에 도달하지 않을 거예요. 그때가 되어야 외계인들이 우리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라디오 소음은 오래 지속되지 않습니다. 매년 우리의 기술은 발전하고 무선 소음은 감소합니다. 우리는 이동통신, 케이블 TV, 광섬유를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이건 모두 전파 스펙트럼에서 지구의 부피를 감소시킵니다. 그리고 곧 우리는 다른 행성에게 보이지 않게 될 거예요. 반대편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외계 문명으로부터 오는 전파는 우주적 규모에서는 짧은 신호에 불과하게 됩니다. 무선 신호가 없다는 사실을 외계 생명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증거로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생명체가 살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행성을 직접 촬영할 수 있는 거대한 망원경이 판도를 바꿀 수 있어요. 사진을 확대해보면 저기 있네요. 우린 높은 건물과 안테나가 많은 외계 도시로 봅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그렇게 멀리 볼 수 없어요. 우리는 화성과 그 위성의 사진을 찍을 수 있지만 여전히 화질이 착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사이도니아를 예로 들 수 있어요. 그것은 화성에 있는 사람의 얼굴처럼 보였어요. 우린 그곳에 조각이나 기념비를 만든 고대 문명이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좀 더 심한 이론은 그것이 거대한 인간의 잔해라고 말했습니다. 화성의 모래 밑에 몸체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사실 그건 그냥 언덕이었어요. 화성의 강한 바람이 움푹 파인 곳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멍에 그림자가 드리워지자 우린 그것을 인간의 눈과 입으로 착각한 것이에요. 아니면 화성의 위성 포보스에 있는 돌기둥도 있어요. 우린 그곳에서 첩스 피라미드만큼 높은 매끄러운 돌을 발견했어요. 이 소식은 그것을 건설한 문명에 대한 수많은 이론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저 돌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어요. 무한한 숫자의 별과 그 별을 둘러싸고 있는 세계는 다른 문명의 존재를 거의 장담하는 듯합니다. 그렇다면 왜 외계인들이 지구로 오지 않는 거죠? 우린 우주의 생명체가 비슷한 시나리오로 발전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한 생명체가 출현하고 진화가 발생하고 기술적으로 진보된 문명의 성장이 뒤따릅니다. 하지만 지구와 마찬가지로 그곳에서도 대재앙이 일어나 대량 멸종을 초래합니다. 예를 들어 운석이요? 아마도 우주 공간으로 나갈 준비가 된 문명이
우주 어딘가에 있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공룡을 지구 표면에서 쓸어버린 운석처럼 거대한 운석이 그 문명을 사라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행성의 생명체는 처음부터 새로운 사이클을 시작했습니다. 또한 문명이 발달할수록 자멸의 위험도 커집니다. 과학자들은 대형 하드론 충돌기와 같은 기계로 실험을 하다가 우연히 블랙홀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건 주변의 모든 것을 삼키고 크기가 커지기 시작합니다. 곧 그 문명의 고도로 발달된 도시들과 행성 전체가 사라질 겁니다. 초진보 문명의 또 다른 가능성은 웜홀을 통해 이동하는 것입니다. 우주 사이의 시공간 터널이죠. 외계인들이 웜홀을 통해 여행하다가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사라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생명체가 유일하게 지구에만 존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리 지구는 수많은 놀라운 우연의 연속으로 형성되었기 때문이죠. 첫 번째는 태양계가 은하에 자리한 위치입니다. 우리 은하에서는 초신성의 폭발이 끊임없이 발생합니다. 이 폭발에서 나오는 방사선은 주변의 모든 것을 멀리에서도 파괴합니다. 우리 태양계는 이러한 폭발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은하 궤도의 적정 지점에 위치합니다. 또 다른 요인은 달입니다. 달의 형성 이론 중 하나에 따르면 약 45억 년 전에 화성 크기의 운석이 지구와 충돌했다고 합니다. 만약 정면 충돌이었다면 지구는 그냥 산산조각이 났을 거예요. 그리고 운석이 지구를 스치기만 했더라도 조각들이 그냥 날아가 버렸을 거예요. 하지만 충돌은 완벽한 각도로 이루어졌고 운석의 일부가 지구 궤도에 남아 달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달은 지구의 자전을 안정시켰고 중력으로 지구의 핵을 가열했습니다. 그 덕분에 지구에는 태양풍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는 자기장이 발달했습니다. 다른 과학자들은 지구 밖의 생명체가 생화학적으로 다를 수 있다고 믿습니다. 탄수와 물은 우리 몸의 기초입니다. 하지만 탄소는 실리콘이나 인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은 암모니아나 메탄으로 대체될 수 있어요. 이 원자들은 다른 모양의 분자를 형성할 수 있고 아마도 살아있는 유기체로 모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원소에 기초한 생명체는 지구에서 볼 수 있는 그 어떤 것과도 다른 모습일 거예요. 우리 은하계 전체가 소위 우주 공백에 위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공간은 알려진 우주의 다른 구석에 비해 상대적으로 물질이 적고 우주의 다른 곳보다 밀도가 훨씬 낮은 지역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케이크 속의 기포 안에 존재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생각보다 훨씬 더 외로운 존재라는 뜻입니다. 우리 우주에는 모든 은하가 서로 끊임없이 멀어지고 있습니다. 은하들이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이해하기 위해 과학자들은 허블 르메르트 상수라는 것을 사용했어요. 속도계와 비슷하지만 은하계를 위한 거죠. 그러나 허블 장력이라는 우주의 미스테리가 있습니다. 이는 우주의 팽창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에 도전하죠. 과학자들은 허블 르메르트 상수를 신뢰할 수 있는 기준으로 여겨왔어요. 하지만 최근의 관측 결과는 이러한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 보는 속도는 우리가 계산하고 예상한 거리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과학자들은 이러한 측정값이 왜 일치하지 않는지 이유를 알지 못해요. 연구원들은 초신성의 움직임을 추적한 결과 우주가 전체적으로 팽창하는 것보다 우리 주변에서 더 빠르게 팽창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마치 우리를 적극적으로 피하는 것처럼 말이죠. 이를 고려한 후 우리 모두가 우주 보이드 속에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가설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보이드는 은하 사이의 광대한 빈 공간이에요. 이 공간은 우리 세계 전체를 커다란 스펀지처럼 보이게 해요. 처음으로 돌아가 볼게요. 빅뱅이 발생한 후 몇 초 후로요. 모든 것이 시작된 직후 우주는 뜨겁고 압축된 플라즈마였습니다. 양자 변동이라고 불리는 아주 미세한 밀도 변화만 있었죠. 빅뱅 이후 우주는 팽창하기 시작했어요. 이러한 양자 변동이 함께 증가하면서 다양한 물질 밀도의 영역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때문에 우주는 모든 곳에서 균일하게 팽창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작은 물질들이 모여 오랜 시간에 걸쳐 거대한 구조, 즉 은하를 만들기 시작했죠. 은하는 거대한 벽과 필라멘트로 배열되어 있으며 그 사이에 거대한 빈틈이 있습니다. 이 틈새가 암흑 공간이라고도 알려진 보이드입니다. 이 빈 공간은 완전히 비어있지 않아요. 실제로 전체 우주에서 평균적으로 발견되는 물질의 15% 이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가스, 먼지, 암흑물질, 심지어 별과 은하까지 포함하고 있죠.
그러나 은하가 있는 지역보다 밀도가 낮고 평균 물질 밀도의 10분의 1 정도이기 때문에 거의 비어있는 것으로 간주돼요. 보통 지름은 약 3천만 광년에서 3억 광년 정도입니다. 이는 우주 규모로 보더라도 엄청난 거리입니다. 비교를 하자면 지금까지 발견된 대부분의 행성과 성우는 지구에서 수백, 드물게는 수천 광년 떨어져 있어요. 보이드의 경우 만약 여러분이 그 한가운데에 있다면 마치 영원한 어둠처럼 보일 거예요. 가장 가까운 별은 너무 멀어서 거의 보이지 않을 거예요. 그중 일부는 특히 큽니다. 슈퍼 보이드로 알려져 있죠. 가장 큰 건 자이언트 보이드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지름이 1.5억 광년에서 1.3억 광년 떨어진 곳에 있는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천체입니다. 네, 기본적으로 거대하고 어두운 진공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진공조차도 완전히 비어있지는 않아요. 자이언트 보이드는 그 광활한 공간 안에 17개의 개별 은하단을 품고 있어요. 그러나 우주에서 가장 큰 빈 공간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CMB 냉점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마이크로파를 통해 본 우리 우주의 비정상적으로 크고 추운 영역이에요. 예상치 못한 낮은 온도로 우주 지도에서 정말 눈에 띄었고 과학자들은 이것이 무엇인지 알아내기 위해 수년 동안 노력해왔죠. 2015년 과학자들은 이곳이 슈퍼보이드일 수 있으며 아마도 사상 최대 규모일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다지 독창적이지 못한 이름을 붙여서 그레이트 보이드라고 부릅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곳은 지름이 약 1.8억 광년이나 되는 빈 공간으로 일반적인 보이드보다 약 1000배나 더 큰 곳일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과학자들의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장소에 대한 또 다른 흥미로운 이론이 있습니다. 한 연구자는 이곳이 평행세계와의 충돌로 인한 흔적일 수 있다고 주장했어요. 꽤 대담한 가설이지만 안타깝게도 현재 기술로는 이를 확인하거나 부정할 방법이 없습니다. 어쨌든 우주가 팽창함에 따라 이러한 보이드는 커지고 은하단을 연결하는 벽은 늘어나거나 끊어질 거예요. 결국 보이드가 합쳐져서 중력으로 묶인 은하단은 팽창하는 공허 속의 섬으로 남게 될 거예요. 다시 말해 조만간 거대한 빈 공간이 우리 세계의 모든 것을 집어삼킬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물질의 15%에 해당하는 슈퍼보이드에 속하는 드문 경우일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은하로 둘러싸여 있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죠. 이 발견이 사실이라면 알버트 아인슈타인의 도움으로 만들어진 우주론의 표준 모델에 도전하는 거예요. 이는 일반적으로 중력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 다르게 작용한다는 걸 의미하죠. 표준 모델에 따르면 이러한 낮은 점일도는 존재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자들은 이 아이디어를 철저히 탐구하고 고려해야 해요. 이 아이디어는 물리학에 대한 우리의 아주 기본적인 이해에 도전할 수도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것을 로컬홀이라고 부릅니다. 로컬홀의 발견은 페르미 패러독스를 설명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할 수 있어요.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의 이 특정 지역에서는 근처에 지적 생명체가 존재할 확률이 매우 낮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모든 지각 있는 존재는 슈퍼보이드 너머 어딘가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희망이 없다거나 근처에서 생명체를 찾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건 아닙니다. 사실 우주의 생명체는 우리가 이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흔할 수 있어요. 수성이나 금성과 같은 내부 행성은 극한의 환경으로 인해 생명체가 살 수 없는 곳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금성이 흥미로워 보이는 이유는 독성이 강한 행성이지만 과학자들은 과거에 금성이 지구와 매우 비슷했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생명체가 살았을 수도 있었죠. 안타깝게도 금성은 태양에 너무 가까워서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좋은 조건이 증발해버렸죠. 하지만 높은 고도의 구름 속에서 미생물이 생존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차가운 사막인 화성도 과거에는 강과 호수가 있는 친근한 장소였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보호대기가 부족하지만 고대 생명체가 존재했을 수도 있어요. 이 경우 잠재적인 화석을 남겼을 수도 있고 지하 미생물이 여전히 생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흔적을 몇 가지 발견했지만 이것이 진짜 유기물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쟁 중입니다.
목성이나 토성과 같은 가스 행성과 얼음 행성은 생명체가 살기에 적합하진 않지만 위성들은 희망을 제시해요. 유로파는 얼음 표면 아래에 바다가 있어 잠재적인 핫스팟이 될 수 있습니다. 엔셀라두스는 우주로 물을 방출하여 흥미로운 가능성을 암시하는 복잡한 분자를 운반해요. 타이탄은 특히 독특합니다. 표면에 탄화수소로 이루어진 강과 호수 등 액체 상태의 물체가 존재해요. 혹독한 온도는 생명체가 살기에 적합하지 않지만 과학자들은 다른 종류의 화학물질을 가진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천체를 확인하고 제대로 연구하려면 수십 년이 걸릴 거예요. 보이저 2호 시대 이후로 우리는 지금까지 아무것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운이 좋다면 21세기에 태양계를 탐사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어쨌든 우리 태양계만 하더라도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가능성은 무궁무진해요. 주변에서 발견된 모든 행성과 은하계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추정에 따르면 우리가 볼 수 있는 관측 가능한 우주에는 약 5조 3천억 개의 거주 가능한 세계가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금까지 가장 유력한 후보 중 하나는 케플러 186F입니다. 이 행성은 지구보다 10% 정도 더 큰 지구와 유사한 행성입니다. 이 행성은 우리 태양보다 조금 더 어둡고 차갑지만 수명이 더 긴 적색 외성 궤도를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리는 약 490광년밖에 떨어져 있지 않으니 엄청나게 멀어 보일 수 있지만 앞서 슈퍼보이드에 대해 설명한 거리를 기억하세요. 따라서 우리가 정말로 슈퍼보이드 안에 있다고 해도 주변에 많은 은하와 행성이 있다는 건 여전히 행운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주를 여행할 방법을 찾게 된다면 로컬홀을 떠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거예요. 은하수에는 36개의 다른 문명이 존재하고 관측 가능한 우주에는 1700억 개가 넘는 은하계가 있을 거예요.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조건은 우주 곳곳에 있는데 그렇다면 모두 어디에 있을까요? 핵물리학자 엘리코 페르미는 1905년 동료들과 점심 식사를 하던 중 이와 똑같은 질문을 던졌고 이는 우주에서 가장 불안한 역설 중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외계 문명이 존재할 확률은 매우 높지만 아직 명확한 증거를 찾지는 못했어요. 한 가지 가능한 설명은 동물원 가설에서 비롯됩니다. 이 가설은 선진 외계 사회가 존재하며 우리가 누구인지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지만 의도적으로 숨어 지내기로 선택했다는 가설이에요. 그들은 마치 우리가 우주 야생동물원에 있는 것처럼 인간의 기이한 행동을 관찰하고 있을 뿐이지만 그들의 의도는 훨씬 더 어두울 수 있습니다. 스타트rek의 팬이라면 연방대원들의 주요 규칙을 기억하실 거예요. 스타플릿 장교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서라도 발전하지 않은 종족과 접촉하여 그 종족의 발전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비록 허구이긴 하지만 이 규칙은 동물원 가설의 핵심을 완벽하게 포착하고 있어요. 우주의 다른 구석에서 온 존재들은 지구를 일방통행 철창이 있는 우주 동물원으로 여깁니다. 그들은 우리가 아침에 양치질을 하거나 개를 산책시키는 모습을 볼 수 있지만 우리는 그들을 엿볼 수 없어요. 이 이론에 따르면 비지상 생명체는 광활한 우주 공간에서 의도적으로 우리와 거리를 유지하며 서로 간섭하지 않는 정책 합의를 고수합니다. 마치 모든 똑똑한 존재들이 외부의 오염 없이 우리 자신의 발전 경로를 따라 우리 자신의 미래와 운명을 스스로 개척할 수 있는 자유가 필요하다는데 동의한 것과 같습니다. 이 초고도 문명은 우리보다 5억 년이나 앞서 있을 수 있고 왜 우리가 그 어떤 징후도 보지 못했는지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인간은 결국 이 새로운 우주의 힘에 의해 파괴되거나 심지어 인디펜던스 데이 스타일로 동화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방식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미술관에 가는 것 같은 일이 흥미로울 수 있지만 외계인들은 우리가 모나리자 그림을 몇 시간 동안 바라보는 것을 보고 그다지 흥분하지 않을 겁니다. 행성간 문화권에서는 우리가 초현대식 인공위성과 같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과정을 조용히 관찰하기 위해 티켓을 구매하는데 더 관심이 있을 수 있어요. 동물원 이론에 따르면 외계인들은 우리가 어느 정도 발전할 때까지는 우리에게 다가오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기술과 지혜를 향상시키는 것이 우리가 충분히 성숙하여 더 이상 우주선 양육이 필요하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유일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동물원 가설을 믿기 어려운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외계인이 방문하거나 연락을 취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그렇게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외계인들이 우리의 모든 소통 시도를 계속 무시하는 이유를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무리 사육사들이 동물의 삶과 행동을 방해하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한다고 해도 의사소통을 하고 싶다고 크고 또렷한 언어로 말하는 곰을 그냥 무시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인간은 무선 신호를 사용해서 다른 행성의 주민들로부터 어떤 반응을 자극하려고 계속 시도하고 노력하는 거예요. 2017년 노르웨이 트롬소에서 남동쪽으로 약 13km 떨어진 계곡에서 레이더 안테나가 특별히 작곡한 전자음악을 은하계 잠재 청취자들에게 전송했습니다. 대상은 루이텐의 별이라고도 알려진 GJ273에 있어요. 이 별은 우리 태양계에서 12광년 떨어진 곳에 위치한 적색 외성입니다. 전파는 빛의 속도로 이동하기 때문에 응답을 받으려면 20년 이상 기다려야 해요. 하지만 전파의 가장 큰 문제는 어디를 찾아야 할지 알 수 없고 문명이 17,000광년 떨어진 곳에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한 외계인이 어떤 무선 주파수를 사용하여 채팅을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지구에서는 우리에게 효과가 있는 방법이 다른 문명에도 통용될 수 있다고 가정하고 전파 스펙트럼을 이용해 우주로 신호를 보냅니다. 하지만 사실 다른 존재에게는 다소 구식 기술로 간주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프로젝트에서는 도시 조명, 태양열 패널, 거대 구조물 또는 인공위성과 같은 외계인의 기술 활동의 신호인 테크노 시그니처를 찾고 있습니다. 또 다른 잠재적 단서는 인근 별 궤도를 도는 행성의 대기를 연구하는 것인데 선진 문명이 다른 가스로 대기를 변화시켜 이를 감지할 수 있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수십 년에 걸친 관측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고도의 외계 문명이 존재한다는 확실한 증거는 없지만 그렇다고 외계 문명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도 아닙니다. 검색 범위를 넓혀 지구에서 주어진 거리 내에서 선진 문명을 발견할 확률은 약 30억 분의 1로 대박을 터뜨리는 것보다 훨씬 희박한 확률에 불과해요. 어쩌면 우주 생명체들은 우리의 의사소통 시도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응답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주는 130억 년 이상 존재해왔지만 인간은 불과 20만 년 전에 나타났으니 이는 우주 나이의 0.1초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전히 말을 배우는 중이고 다른 초지능적인 존재들은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우리는 거대한 UFO가 지구에 착륙하고 거대한 눈을 가진 녹색 외계인이 나오기를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은하계 이웃들이 우리를 감시하는 나노 기술을 만드는데 더 관심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잊고 있어요. 그들은 또한 질량이 매우 작아 현재의 기술 장치에 감지되지 않고 지구를 쉽게 통과할 수 있는 아원자 입자인 중성미자를 사용하여 통신을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동물원 가설에는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우주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모든 문명이 인간과 접촉하지 않기로 결정한다는 건 믿기 어렵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려면 우주의 우두머리 역할을 하는 고등 지능이 인간을 고립시키기 위해 직접적인 명령과 정확한 규칙을 내리는 거대한 구조가 존재해야 해요. 하지만 우리는 수십억 가지의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문명이 더 많다는 건 이 접촉 금지 규칙을 위반할 가능성이 더 많다는 걸 의미해요. 따라서 적어도 하나의 독립된 행성은 우리만큼이나 우주에서 생명체를 찾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또한 그러한 고도의 생명체가 지구와 다른 많은 행성을 실질적으로 식민화했다면 지금쯤 우리는 그것을 알았을 거라고 강력하게 믿고 있어요. 동물원 가설에는 훨씬 더 무서운 두 가지 변형이 있습니다. 실험실 가설에서는 인류가 실제로 실험 대상이 되고 있고 지구가 거대한 과학 실험실이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와 접촉하지 않아요. 외계 생명체가 쓰나미나 대규모 지진과 같은 다양한 생존 문제에 대한 인간의 반응을 분석하고 있을 수 있어요. 이 경우 다른 모든 우주 집단 간의 접촉 금지 합의는 대의를 위한 과학 연구라는 명목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조금 더 이해가 될 거예요. 적어도 그들에게 있어서는요. 2001년에 제안된 플라네타리움 가설은 우리가 우주가 비어있는 것처럼 착각을 일으키도록 설계된 일종의 가상현실 속에서 인공 우주에 살고 있다는 가설을 제시합니다. 하지만 이 가설을 검증할 수 있는 제너레이터가 없어요. 동물원, 실험실, 천문대 이론 외에도 페르미 패러독스에 대한 또 다른 가능한 답이 있습니다. 인간은 우주에서 완전히 홀로 존재하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와 접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가설은 히토류 가설로 알려져 있으며 지구가 어떻게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강조합니다. 박테리아 이상이 될 수 있는 어떤 행성도 우주에 생명을 불어넣을 수 없다는 거예요.
지구에서 태양까지의 거리나 자전 속도와 같은 지구 궤도 변수가 조금만 변해도 사람이나 생명체에게 너무 극단적인 상황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운이 좋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말하지만 이 광활한 우주에서 우리가 혼자였다고 생각하기는 어려워요. 그렇다면 다시 역설로 돌아가 볼까요? 다들 어디 있는 걸까요? 45년 넘게 성간 우주를 여행해왔고 사람으로 치면 흰머리가 나기 시작했을 보이저 1호가 갑자기 지구로 이상한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더욱 기이한 것은 탐사선에 이상이 있다는 흔적이 전혀 없다는 거였어요. 나사의 과학자들은 필사적으로 그 이유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어떤 일이 있었던 거죠? 먼저 보이저 1호와 그 길고 긴 여정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보이저 1호는 미국의 우주 탐사선입니다. 나사의 과학자들은 1977년 9월 5일에 보이저 1호를 우주로 보냈어요. 보이저의 목표는 우리 태양계의 외부 행성들, 즉 목성과 토성을 탐험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 과학자들은 이 임무가 약 5년이 걸릴 것이라고 추측했어요. 그 예상은 크게 빗나갔습니다. 탐사선은 모든 예측을 초과했어요. 보이저는 임무를 완수했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작동하고 있어요. 예상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요. 보이저 1호는 45년이 넘게 우주를 떠돌고 있습니다. 보이저 1호가 과학에 미친 영향은 과소평가할 수 없어요. 첫째, 목성과 토성의 많은 사진을 성공적으로 지구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 사진들을 직접 확인할 수도 있어요. 모든 사진은 나사 웹사이트에 게시되어 있어요. 보이저 덕분에 우리는 또한 목성의 새로운 위성 여러 개와 이전에 알려지지 않았던 고리 체계를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목성의 유명한 대적점이 실제로 거대하고 매우 빠른 폭풍이라는 것도 알게 됐어요. 해왕성의 궤도를 뒤로한 후 보이저는 또한 성간 플라즈마에 관한 많은 중요한 자료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보이저 1호는 그 놀라운 유용성을 과학자들에게 성공적으로 증명했어요. 그 후 보이저는 행복하게 다음 목표를 향했어요. 카이퍼 벨트와 태양권이었죠. 카이퍼 벨트는 해왕성으로부터 태양으로부터 약 50천문 단위 거리까지 뻗어있는 얼음 천체들의 고리입니다. 소행성대와 비슷하지만 20배 넓고 100배 더 무거워요. 그리고 태양권은 태양풍과 성간가스의 압력이 균형을 이루는 태양 주변의 지역입니다. 네, 어려운 과학적 사실처럼 들린다는 거 알아요. 이 데이터는 우리가 우주를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것만 기억하세요. 자, 보이저의 마지막 과제는 우리에게 성간 공간에 대해 더 많은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탐사선은 이미 지구로부터 64억 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서 60개 이상의 태양계의 모자이크 프레임을 보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프레임을 이용하여 커다란 컬러 사진을 만들었어요. 이 사진은 창백한 푸른 점이라고 불렸습니다. 아마 그 점이 무엇인지 이미 짐작했을 거예요. 네, 보이저의 눈으로 본 지구의 모습이었어요. 이 사진은 우리가 얼마나 작고 연약한 존재인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하지만 보이저 1호에는 또 하나의 훨씬 더 중요한 임무가 있습니다. 바로 다른 문명에게 우리 인간에 대해 알리는 거예요. 유명한 보이저 골든 레코드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을지도 몰라요. 사람들은 많은 오디오와 비디오 파일을 만들어 이 레코드에 추가했어요. 몇 개의 섹션이 있어요. 첫 번째는 55개 언어로 된 헬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고대 언어와 멸종된 언어도 포함해서요. 녹음의 거의 80%는 다양한 음악 작품들입니다. 바흐, 베토벤, 모차르트, 스트라빈스키와 같은 클래식 음악, 다른 나라와 시대의 민속 음악, 그리고 루이 암스트롱과 척 베리의 유명한 노래들과 같은 블루스도 포함하고 있어요. 나머지 20%의 녹음물은 다른 인간의 목소리, 자연과 동물의 소리와 오디오 신호로 인코딩된 116개의 이미지를 포함합니다. 커트 월하임 전 유엔 장관과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의 연설 녹취록도 있어요. 그저 친절한 인사말이죠. 레코드 외에도 과학자들은 그것을 틀기 위한 바늘도 챙겼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리고 소리를 그림으로 어떻게 변환하는지를 보여주는 간단한 그림도 남겼어요. 펄서 지도를 사용하여 만든 지구의 좌표도 추가했습니다. 지도는 밀키웨이에서의 태양의 위치를 보여줍니다. 이 레코드는 알루미늄 케이스에 담겨 있고 방사능과 우주 먼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금으로 덮여 있어요. 이 레코드를 싣고 보이저 1호는 긴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미 꽤 먼 거리를 이동했다고 할 수 있어요.
현재 보이저 1호는 우리로부터 154 천문단이 떨어져 있어요. 그건 약 233억 킬로미터예요. 인간이 만든 가장 멀리 있는 물체예요. 처음에 이 타이틀은 파이어니어 10호 미션이 보유하고 있었지만 1998년에 보이저가 그것을 추월했습니다. 나사는 운이 좋았어요. 예상 유효 기간을 훨씬 지났거든요. 보이저 1호는 2주 먼저 우주로 보내진 쌍둥이 형제 보이저 2호를 추월할 정도로 정말 멋져요. 보이저 1호는 초당 17km의 속도로 움직입니다. 시간당 56,000km의 속도예요. 심지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스포츠카도 시속 491km예요. 그래서 보이저의 속도를 상상하는 것은 어려워요. 어쨌든 현재 보이저호는 오르트 성운의 경계로 향하고 있습니다. 오르트 성운은 태양계를 둘러싸고 있는 얼음 물체의 가상층이에요. 천문학자들은 아직 그것의 존재를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그곳에 있다고 거의 확신하고 있어요. 블랙홀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저 이론일 뿐이었어요. 불행하게도 보이저 1호는 태양계로 돌아오지 않을 거예요. 적어도 2025년까지는 지구와 연락을 유지할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우리와 연결이 영원히 끊기게 될 거예요. 300년 후 오르트 성운의 경계에 도달할 것입니다. 그리고 3만 년 후 마침내 태양계를 떠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만약 그 과정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만년 후에 보이저 1호는 기린 별자리에 있는 적색괴성 글리제 445에 접근할 것입니다. 미래의 이 탐사선은 은하수를 계속 돌아다닐 거예요. 자, 이제 신비한 신호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무슨 일이 있었냐고요? 좀 특이한 일이었어요. 두 보이저호를 모두 감시하고 통제하는 나사 제트 추진 연구소는 2022년 5월에 이 문제를 보고했습니다. 우리의 베테랑 우주선이 갑자기 이상한 데이터를 지구로 보내기 시작했어요. 이 모든 상황은 나사의 기술자들조차 곤혹스럽게 만들었어요. 여러분은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마 고장이 났거나 뭐 그런 거겠죠? 하지만 보이저 1호는 전혀 이상이 없었어요. 평상시처럼 작동하고 지구로부터 명령을 받고 수행하며 과학적인 데이터를 수집하고 보냅니다. 그러나 자세 및 접합부 제어 시스템인 ANCS의 판독치는 보이저가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더 이상 보여주지 않아요. 이 시스템은 우주에서 탐사선의 방향을 지원하고 지구와 접촉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신호는 우주에서의 탐사선의 방향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하지만 과학자들은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안테나 신호의 소스가 계획된 대로 지구를 기준으로 동일한 위치로 유지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온보드 장애 보호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았어요. 탐사선이 안전 모드에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이 프로젝트의 책임자인 수잔 도드는 사실 이 문제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보이저 1호는 이미 45살이 되었기 때문이죠. 이 전문가는 탐사선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여전히 수수께끼로 남아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들은 잘못된 데이터가 어디에서 오는지 정확히 알지 못해요. 이것이 보이저 운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탐사선이 성강 공간에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니에요. 그곳에는 매우 높은 수준의 방사능이 있어요. 지금까지 어떤 우주선도 그 지점에 도달한 적이 없었어요. 나사의 과학자들은 문제를 알아낼 때까지 보이저 1호로부터 오는 데이터를 면밀히 감시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만약 문제가 발견된다면 담당자들은 문제를 고치려고 노력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팀은 새로운 조건에 적응해야 할 거예요. 하지만 그 문제를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보이저로부터 신호를 받는 데는 무려 20시간 33분이 걸려요. 그리고 그것에 반응하는 데도 같은 시간이 걸립니다. 자, 적어도 두 번째 우주선 보이저 2호는 이상이 없어요. 비록 현재 지구로부터 193억 킬로미터 떨어진 성강 공간에 있지만요. 어쨌든 우리는 소식을 기다리고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랄 뿐이에요. 저는 사실 보이저 1호가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궁금해요. 300년 후 정말 오르트 성운의 경계까지 날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어요. 화성과 목성 사이의 소행성대에는 수억 개의 암석이 태양 궤도를 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중 일부만이 지구에 비교적 가까이 다가옵니다.
나사는 지구에서 4,800만 킬로미터 이내를 도는 소행성을 지구 근접 천체로 분류합니다. 그리고 이 그룹 안에는 특히 걱정스러운 천체들이 있어요. 이 소행성들은 크기가 매우 크고 지구와 매우 가까운 궤도를 돌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충돌이 발생할 경우 지구에 실질적인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나사는 베누라는 소행성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 소행성은 상당히 큰 우주물체로 159년 안에 지구에 충돌할 수 있어요. 전문가들에 따르면 1969년에 처음 발견된 이 소행성은 지구 궤도에 들어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해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2182년 9월 24일에 지구와 충돌할 수도 있습니다. 소행성 베누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보다 더 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구에 충돌하면 1200메가톤의 에너지가 방출되어 지구에 지어진 어떤 건축물도 생산할 수 없는 엄청난 양이에요. 나사의 과학자들은 22세기에 소행성이 접근해서 통과하는 동안 소행성이 중력 키홀을 통과할 확률이 매우 낮다고 생각합니다. 이곳은 우주여행자를 특정 경로로 이끌 수 있는 우주 영역으로 소행성이 지구에 충돌할 수도 있어요. 베누는 6년마다 지구를 지나갑니다. 1999년, 2005년, 2011년 3차례 지구와 근접한 적이 있어요. 현재 과학자들은 2182년까지 소행성이 지구에 충돌할 확률은 2700분의 1로 추정하고 있어요. 사람이 번개에 맞을 확률의 5배가 넘는 수치예요. 베누가 지구와 충돌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매우 낮지만 이 우주 암석은 여전히 잠재적으로 위험한 소행성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지구에서 750만 킬로미터까지 근접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게 바로 지구 근접 천체로 분류되는 이유이기도 해요. 베누는 태양계 역사상 처음 1000만 년 동안 형성된 탄소가 풍부한 소행성이에요. 지금으로부터 약 45억 년 전의 일이에요. 이 소행성이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등 태양계 암석 행성의 기원과 발달에 대한 귀중한 단서를 담고 있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더 좋은 점은 생명체가 진화하는 데 중요한 유기분자와 유사한 분자를 포함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2020년 나사의 오시리스 REX는 소행성 표면에 잠시 접촉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후 샘플을 채취하고 우주 암석에서 떨어져 나갔죠. 나사에게는 이런 종류의 임무가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걱정해야 할 소행성이 베누만이 아니라는 사실은 놀랍지 않을 거예요. 소행성 9994이 아포피스는 우리가 조심해야 할 또 다른 우주 물체예요. 아포피스는 약 335m의 지구 근방 천체인데요. 2004년에 발견되었고 처음에는 지금까지 발견된 소행성 중 가장 위험한 소행성 중 하나로 확인되었습니다. 아포피스는 매우 빠르게 악명을 얻었고 지구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으로 여겨졌어요. 전문가들은 이 행성이 2029년에 지구에 불편할 정도로 가까이 다가올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다행히도 천문학자들은 아포피스와 그 궤도를 면밀히 조사한 결과 적어도 한 세기 동안은 소행성이 지구와 충돌할 위험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2029년 충돌 위험은 완전히 배제됐고 2036년 소행성의 근접 접근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충돌 위험도 완전히 배제되었습니다. 흥미롭게도 2021년 3월까지만 해도 2068년에 충돌할 가능성이 조금이나마 있었어요. 그런데 아포피스가 지구를 지나가면서 천문학자들은 이 기회를 통해 강력한 레이더를 사용해서 소행성의 태양 주위를 도는 궤도를 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적어도 향후 100년 동안 충돌 위험을 배제할 수 있었죠. 이러한 발견이 우리를 걱정하게 만드는 이유는 집 정도 되는 비교적 작은 소행성이라도 지구와 충돌하면 큰 피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이에요. 소행성의 크기가 1km 이상이면 천문학자들은 이를 행성 파괴자라고 불러요. 이러한 소행성이 지구에 충돌한 후 방출하는 충격 에너지는 파괴적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소행성의 위치와 이동 방향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요. 문제는 소행성 충돌로부터 지구를 보호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이 아직 최고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소행성 충돌은 장난이 아니에요. 그러한 재앙이 발생한다면 우리는 준비할 시간이 꽤 많이 필요할 거예요. 아마도 가장 잘 알려진 소행성 충돌 지점은 칙술로브 크레이터일 거예요. 공룡을 멸종시킨 끔찍한 충돌의 증거가 바로 이곳에 있어요. 이상하게도 이 분화구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른 분화구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 애리조나에 있는 베링거 분화구는 유성 분화구라고도 불립니다.
이 분화구가 생겨나게 된 충돌을 생각하면 소름 끼치는 광경이 펼쳐져요. 어쨌든 우리는 이제 우주 암석이 지구뿐만 아니라 달, 수성, 화성에도 충돌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태양계의 어떤 암석 행성도 소행성의 충돌로부터 안전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태양계의 소행성 개체군을 찾아 목록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천체 과학 기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조금 무섭게 들릴지 모르지만 지구궤도 근처에는 지름 140m 이상의 소행성이 약 2만 5천 개나 있습니다. 이러한 우주암석은 지구에서 도시 전체를 쓸어버릴 수 있을 만큼 큰 크기죠. 지금까지 이러한 소행성 중 50% 미만의 소행성만이 탐지 및 추적되었습니다. 또한 크기가 49m 이상인 물체도 약 23만 개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어 밀집된 도시 지역을 파괴할 수 있는 규모죠. 하지만 이 중 8% 미만이 발견되었습니다. 지구 근처에는 수천만 개의 작은 천체도 존재합니다. 이 천체들은 가로가 10m 이상이고 표면 손상을 일으킬 수 있어요. 이러한 작은 우주물체는 지금까지 1% 미만이 발견되었습니다. 문제는 태양계 내부는 소행성 탐색이 매우 까다롭다는 거예요. 매일 밤 천문학자들이 이 지역을 관측할 수 있는 시간은 10분 동안 단 2번뿐이에요. 태양의 눈부심이 매우 밝은 배경광을 만들어내기 때문이죠. 게다가 지구의 대기 또한 관측을 왜곡하고 흐릿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조건에서 소행성을 발견하는 것은 대부분의 망원경의 능력을 넘어서는 일이에요. 이 작업을 수행하려면 정말 특별한 도구가 필요해요. 칠레의 세로 톨로 미주 대륙 천문대의 암흑 에너지 카메라 DEC가 바로 그 도구입니다. 이 장치는 소행성 사냥을 위해 설계된 게 아니에요. 연구원들은 우주의 팽창을 이끄는 신비한 힘인 암흑 에너지라는 또 다른 찾기 어려운 대상을 찾기 위해 이 장치를 만들었어요. DEC는 수억 개의 은하를 관측해야 하므로 넓고 깊은 관측이 가능해요. 이렇게 하면 우주를 깊숙이 들여다보고 넓은 시야를 확보할 수 있어 은하의 움직임과 우주 초기의 상태를 기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는 또한 DEC가 태양 근처의 소행성을 발견하는 데 완벽하게 적합하다는 걸 의미해요. 내부 소행성은 드물고 희미하기 때문에 깊은 이미지가 필요해요. 과학자들은 우리 별 근처의 밝은 황혼 하늘과 지구 대기의 왜곡 효과에 맞서 싸울 수 있어야 하고 DEC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암흑에너지 카메라는 2019년에 완료된 암흑에너지 조사를 수행하기 위해 제작됐어요. 이제 천문학자들은 카메라의 성능을 다른 작업에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DEC의 조사가 금성궤도 근처와 지구궤도 내의 천체에 대해 지금까지 수행된 가장 민감한 조사 중 하나라고 주장해요. 태양계 내부에 어떤 종류의 천체가 숨어 있는지 알아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아름다운 지구에서 사는 게 안전해 보일 수도 있지만 그건 모퉁이를 돌기 전까지 혹은 우주의 광활한 어둠 속에 숨어있는 모든 위험을 생각하기 전까지만이에요. 지구의 종말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 요소들을 살펴볼게요. 새로운 잠재적 위협이 등장할 때마다 점점 더 무서워지니까 경각심을 가져주세요. 먼저 하이퍼케인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이 자연재해는 정말 극단적으로 변할 수 있어요. 하이퍼케인은 이론적으로 강력한 위력을 가진 허리케인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바다가 과열되면 발생할 수 있어요. 또는 대규모 화산 폭발이 하이퍼케인을 촉발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조건은 일반적인 허리케인과는 달리 성층권 하층을 훨씬 넘어서는 허리케인을 만들 거예요. 이러한 폭풍의 속도는 시속 804km에 달할 겁니다. 하이퍼케인 내부의 압력이 너무 낮아서 다른 허리케인처럼 빨리 소멸되지 않을 거예요. 하이퍼케인은 몇 주 동안 지속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악의 상황은요? 지구의 오존층 일부를 손상시키거나 파괴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구멍은 북미 대륙 전체 크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토네이도가 있습니다. 토네이도는 격렬하게 회전하는 공기 기둥이에요. 보통 뇌우에서 뻗어나와 지면과 맞닿아 있습니다. 뇌운 내부에는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위로 올라가고 차가운 공기가 비나 우박과 함께 아래로 떨어져요. 이러한 조건으로 인해 구름 내부에 회전하는 기류가 나타날 수 있어요. 흥미롭게도 이러한 기류는 수평으로 시작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수직이 되어 구름에서 떨어지면서 토네이도가 될 수 있어요. 일부 토네이도는 좁은 밧줄 같은 소용돌이 모양입니다. 하지만 다른 토네이도는 넓은 깔때기로 변하기도 해요. 토네이도는 강화된 후지타 척도를 사용해서 등급을 매깁니다. 약한 토네이도는 일반적으로 몇 분 동안 지속되며 시속 160km보다 빠르게 움직이지 않아요.
다음 단계는 강한 토네이도입니다. 이러한 회오리 바람은 20분 정도 지속될 수 있으며 최대 시속 320km의 바람을 동반합니다. 또한 1시간 이상 지속되고 시속 320에서 482km의 속도로 움직이는 강력한 토네이도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미국에서는 매년 평균적으로 약 1000건의 토네이도가 발생합니다. 심지어 토네이도 앨리라는 이름이 붙은 지역도 있는데 중서부의 10개 주에 걸쳐 있는 지역이에요. 하지만 토네이도는 어느 주에서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장 파괴적인 자연재해 중 하나는 미국의 트라이스테이트 토네이도였어요. 이 토네이도는 미주리, 일리노이, 인디애나를 관통해 354km를 이동한 세계에서 가장 오래 지속된 단일 토네이도였습니다. 보통 토네이도의 평균 이동 경로는 8km를 넘지 않아요.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경험한 것보다 훨씬 더 크고 강력한 토네이도가 국가와 대륙을 휩쓸고 지나간다면 어떨까요? 토네이도는 완전한 파괴와 황폐화를 남길 겁니다. 슈퍼셀 뇌우는 어떤가요? 가장 흔하지 않은 유형의 뇌우이지만 가장 위험한 뇌우입니다. 악천후, 강풍, 매우 큰 우박, 심지어 강력한 토네이도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죠. 슈퍼셀의 독특한 특징은 중층 저기압이라고 불리는 깊고 지속적인 회전 기류입니다. 슈퍼셀은 잠재적으로 몇 시간 동안 지속되어 큰 혼란을 일으킬 수 있어요. 소행성 충돌은 지구상의 모든 형태의 생명체도 멸종시킬 수 있습니다. 우주 방랑자가 충분히 크다면 6,600만 년 전의 폭 13km 소행성처럼 광범위한 파괴를 일으킬 수 있어요. 소행성은 공룡을 포함한 지구 동식물종의 4분의 3을 멸종시켰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소행성의 크기와 접근 속도에 따라 그 충격으로 인해 대규모 화재, 쓰나미, 영원한 겨울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영원한 겨울 효과는 대기 중으로 방출된 파편이 햇빛을 차단하고 지구 기후를 교란할 때 발생해요. 다행히도 우리는 장비의 도움으로 충돌이 일어나기 훨씬 전에 지구에 다가오는 대형 소행성을 발견하고 이 위협을 제거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우리의 세상을 종식시킬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의 태양일 수 있습니다. 우리 별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거대한 용융 가스 공이에요. 가끔씩 태양은 폭발적인 에너지를 뿜어내는데 이것이 바로 태양 플레어입니다. 태양 플레어는 종종 코로나 질량 방출이라고 불리는 것과 함께 발생하는데요. 엄청난 속도로 가속할 수 있는 이온화된 가스의 거대한 거품입니다. 가장 강력한 화산 폭발은 1000만 배 이상의 에너지를 방출하는 태양 플레어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에요. 단 몇 분 안에 한 번의 태양 폭발로 수십억 톤의 하전 입자가 방출될 수 있습니다. 또한 태양 플레어는 온도가 수백만 도에 달할 정도로 엄청나게 뜨거워요. 천문학자들은 태양의 자기장이 일부 지역에서 뒤틀릴 때 이러한 태양 복사가 폭발적으로 발생한다고 믿습니다. 한순간에 억눌려 있던 모든 에너지가 방출되죠. 별은 빛과 입자, 그 중에서도 주로 전자와 양성자를 방출합니다. 대부분의 태양 플레어는 몇 분 동안 지속되지만 일부는 몇 시간 동안 계속되기도 해요. 과학자들은 엑스레이에서 얼마나 밝게 빛나는지에 따라 태양 플레어를 분류합니다. 특별한 장비가 없다면 아주 작은 플레어는 알아차리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요. 중간 정도의 태양 플레어는 극지방에서 일시적인 전파 정전을 일으키지만 심각한 수준은 아니에요. 사람들이 걱정해야 하는 것은 X급 태양 플레어입니다. 가장 강력하고 오래 지속되는 태양 폭풍을 일으키죠. 감마선 시력이 있다면 엄청나게 밝은 섬광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이러한 섬광은 매일 발생해서 주변의 모든 것을 밝게 비추다가 다시 사라집니다. 이러한 섬광은 감마선 폭발이에요. 이 중 하나는 지구의 대기를 쓸어버릴 수 있어요. 지구를 멸망시킬 수도 있는 이 섬광은 아마도 먼 은하계에서 두 개의 별이 합쳐지는 과정에서 탄생했을 겁니다. 엄청나게 강력하고 매우 밝을 거예요. 지구에서 천광년이나 떨어져 있지만 이미 태양만큼 밝게 빛나고 있을 겁니다. 지구의 대기는 우리를 보호하려고 노력하겠지만 자연 보호막은 오래가지 못할 거예요. 방사선은 아주 강력해서 말 그대로 대기를 태울 수 있습니다. 오존층을 파괴하는 질소산화물을 생성할 거예요. 오존층이 없다면 태양에서 나오는 자외선이 지구 표면에 강렬하게 내리쬐 겁니다. 자외선은 바다의 작은 플랑크톤을 멸종시킬 거예요. 플랑크톤은 전 세계 산소의 50에서 70%를 생산합니다. 따라서 플랑크톤이 사라지면 산소가 심각하게 부족해져 지구상의 생명체가 사라질 수 있어요. 결국 태양에서 나오는 열과 자외선으로 인해 지구는 거대한 바위 덩어리로 변할 겁니다. 만약 우리가 떠돌아다니는 블랙홀을 발견한다면 어떨까요? 블랙홀은 중력이 너무 강력해서 빛조차도 그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우주의 영역이라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다행히도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블랙홀은 1500광년 떨어져 있어요. 방황하는 블랙홀에 대해 알기 전까지는 걱정할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상황은 확실히 더 소름 끼치게 됩니다. 그런 블랙홀이 태양계에 들어온다면 지구는 파멸할 거예요. 우리는 이 우주 괴물을 상대할 기회가 없을 겁니다. 2020년에 지구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13개의 방황하는 블랙홀이 발견됐어요. 하지만 우주에서 멀지 않다는 것은 약 10억 광년 떨어진 곳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시간이 좀 남았네요. 게다가 그러한 재앙이 일어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언젠가 불량 행성이 지구를 거주 가능 영역에서 벗어나 태양에서 더 멀리 떨어진 극궤도로 밀어낼 수 있어요. 그러면 지구의 기후는 점점 더 추워지기 시작할 겁니다. 지구가 태양에서 멀어질수록 지구를 끌어당기는 중력도 약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결국 우리의 아름다운 지구는 빛과 열의 주요 원천으로부터 너무 멀어지게 될 거예요. 두꺼운 얼음층으로 덮인 생명 없는 바위 조각으로 변할 겁니다. 아니면 태양이 팽창해서 붉은 거인으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태양계의 거주 가능 영역 전체가 바뀔 거예요. 재앙은 우리 별의 핵의 수소가 부족해지는 것에서 시작될 겁니다. 이는 연쇄 반응을 일으켜 결국 태양의 핵이 가열되고 밀도가 높아지는 결과를 초래할 거예요. 그 결과 태양은 지금보다 훨씬 더 커질 거예요. 이 변화 과정에서 태양은 금성, 수성, 지구를 삼키게 됩니다. 우린 태양계 행성들을 지나가고 있어요.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을 지나쳐갑니다. 그러다가 우리 세상의 가장자리를 넘어 어두운 공간을 지나가죠.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오르트 구름입니다. 태양계 주변에 수많은 소행성과 얼음덩어리가 있는 가상의 영역이죠. 인류 역사상 가장 큰 혜성이 탄생한 곳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이제 이게 태양을 향해 가고 있어요. 베르나디넬리 번슈타인 혜성은 암흑 에너지 조사 중에 아주 우연히 발견되었어요. 우리의 망원경은 먼 우주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이들의 주 목적은 우주가 어떻게 팽창하고 있는지를 좀 더 알아내는 것이었어요. 천문학자들은 또한 관측 가능한 우주에 보다 상세한 지도를 만들고 싶어 했죠. 과학자들은 8만 개가 넘는 이미지를 분석하다 움직이는 물체를 발견했어요. 그것은 우리 고향 행성과 놀라울 정도로 가까웠어요. 크기는 인상 깊은 100km였죠. 그건 미시간 호수의 폭 정도 돼요. 이미 긴 꼬리를 가진 활동적인 혜성이었어요. 보통 혜성은 태양에 가까워질 때 꼬리가 생겨요. 태양에서 나오는 열은 혜성의 표면을 따뜻하게 만들어 얼음과 같은 가벼운 물질들이 증발하기 시작해요. 이것이 혜성 너머로 멀리 뻗는 증기와 먼지 구름을 형성하죠. 하지만 베르나디넬리 번슈타인 혜성은 뜨거워지기엔 태양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 뜻은 표면 구성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해요. 아마 고체 일산화탄소일 수 있어요. 이것이 혜성의 밝기를 증가시키죠. 그래서 지구의 망원경으로도 관측할 수 있었던 걸 거예요. 우리는 베르나디넬리 번슈타인 혜성을 지구상에 떨어진 운석 중 가장 큰 운석과 비교할 수 있어요. 약 6,600만 년 전 우리의 행성은 약 10km 폭의 운석에 부딪혔어요. 그 당시 충돌로 인한 폭발파가 지구를 여러 바퀴 돌았어요. 충돌로 인해 생긴 쓰나미는 가장 큰 고층 건물보다 높았죠. 그리고 폭발로 인한 에너지가 넓은 지역에 화재를 일으켰어요. 공룡과 고대 물고기를 포함한 거의 모든 생물체들이 전멸해버렸죠. 운석은 맨하탄 3배 크기의 분화구를 남겼어요. 그것이 떨어진 곳은 유황이 풍부했어요. 이 물질은 비정상적인 열 때문에 증발하여 거대한 구름으로 모였죠. 이것이 몇 주 동안 지구에 내리는 산성비를 유발했어요. 이번에 새로 발견된 혜성은 10배 더 커요. 만약 이게 지구를 향해 날아오고 있다면 충돌 훨씬 전에 육안으로 볼 수 있을 거예요. 밤하늘에서는 움직이는 별처럼 보일 거예요. 혜성이 우리 행성에 도착하기 며칠 전이면 낮에도 볼 수 있게 될 거고요. 또 긴 꼬리도 알아볼 수 있을 겁니다. 혜성이 대기권에 진입하면 지구 반대편에서도 들을 수 있는 큰 굉음을 내죠. 이때 공기와의 마찰로 혜성이 뜨거워지기 시작할 겁니다. 수많은 파편들이 운석 본체에서 떨어져 나와 지구에 떨어지게 돼요.
베르나디넬리 번스타인 해성이 행성의 표면에 닿자마자 우리는 태양보다 더 밝은 섬광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순식간에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열로 변환될 겁니다. 이것이 지구 역사상 가장 강력한 폭발을 일으킬 거예요. 말 그대로 땅덩어리를 찢어서 공중으로 내던지게 될 거예요. 폭발파는 수백 킬로미터 이내에 모든 걸 태워버릴 겁니다. 나무를 부러뜨리고 구부리면서 다양한 방향으로 계속 퍼질 거예요. 어느 순간 이게 눈 덮인 산에 도달해서 많은 마을을 덮칠 거대한 눈사태를 일으키게 될 겁니다. 폭발파는 지구를 돌면서 모든 대륙의 건물들의 유리를 산산조각 낼 겁니다. 쓰나미 파도는 너무 높아서 해안 도시 전체를 덮을 수 있어요. 역사상 가장 강력한 지진은 땅을 부수고 깊은 균열을 만들 겁니다. 충돌 후 수십억 톤의 먼지와 재가 공중으로 떠오르게 돼요. 거대한 검은 구름이 태양광선을 완전 차단할 겁니다. 지구는 암흑 속으로 빠져들 거예요. 공기 중에 모든 잔해들이 녹기 시작할 겁니다. 액체 용암으로 변해서 다시 지표면으로 떨어져 더 큰 피해를 입히겠죠. 공기 중에 재와 먼지가 몇 달은 더 태양을 가릴 거예요. 이 기간 동안 지구의 온도가 몇 도 정도 떨어질 겁니다.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구에 사는 다른 살아있는 생명체들도 깊은 대피소와 벙커에 숨어있다 해도 이 사건에서 살아남을 수는 없을 거예요. 다행히 베르나디넬리 번스타인 해성은 지구에 접근하지 않을 겁니다. 현재 이 해성은 태양으로부터 약 20천문단위 떨어져 있어요. 그건 지구에서 태양까지 거리의 20배예요. 그 뜻은 해성이 곧 천왕성 궤도를 지나갈 거라는 걸 의미해요. 2031년 우리 별에서 11천문단위 떨어져 있게 될 거예요. 그건 바로 토성 궤도 바깥쪽이에요. 이때 베르나디넬리 번스타인 해성이 태양에 가장 근접하게 될 거예요. 그런 다음 태양계의 가장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비행을 시작할 겁니다. 하지만 해성은 다시 돌아올 거예요. 해성은 태양으로부터 멀어져서 별의 중력이 다시 끌어당길 때까지 느려질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해성은 태양계를 한 바퀴 더 돌게 될 겁니다. 하지만 이건 약 300만 년이 걸릴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걱정해야 할 다른 운석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3200 파에톤이죠. 이것은 화성, 지구, 금성, 수성의 궤도를 가로질러요. 그런 다음 태양을 돌았다가 다시 돌아오죠. 이 주기는 약 523일이 걸릴 겁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되죠. 이 운석은 지구 궤도를 7.5 지구 달 거리로 가로지르기 때문에 잠재적으로 위험하다고 여겨지고 있어요. 최근에 지구에 접근하는 동안 이 6km 폭의 바위 덩어리가 지구에 작은 유성들을 뿌려댔어요. 이 소행성이 종종 태양 옆을 지나가기 때문에 이 소행성의 표면은 진흙 늪의 메마른 바닥같이 보일 가능성이 커요. 껍질과 균열로 덮여 있죠. 지구를 지나면서 이 껍질들은 부서져 유성우를 일으키고요. 하지만 가장 위험한 소행성은 1999 JM8입니다. 축구장 77개 정도의 크기예요. 이것은 태음거리 9배로 지구를 지나가요. 지구에 가장 가까이 오는 건 2137년 8월에 일어날 거예요. 만약 이런 운석이 지구에 충돌한다면 대륙 전체가 전멸할 수도 있어요. 전 세계는 거대한 쓰나미를 겪겠지만 이 사건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과학자들은 이러한 재앙으로부터 지구를 보호할 방법을 모색하고 있어요. 첫 번째 해결책은 통제된 빅뱅입니다. 물리 법칙 중 하나는 한 방향으로 힘을 가하면 반대 방향의 반응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구에 충돌하려는 소행성을 발견한다면 우린 그것을 향해 로켓을 보내야 할 거예요. 이렇게 하면 내부에서가 아니라 표면 바로 위에서 통제된 폭발을 일으킬 수 있어요. 폭발은 위를 향할 거고 소행성은 아래로 이동하게 될 거예요. 이 작은 변화만으로도 소행성의 궤적을 바꾸기에 충분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지구를 지나 날아갈 거예요. 또 다른 방법은 우주선과 같은 무거운 것을 우주체를 향해 보내는 거예요. 모든 무거운 물체들은 저마다의 중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주선은 소행성 가까이 날아가서 표면 위로 우주선을 끌어당겨야 하죠.
하지만 우주선의 엔진이 저항할 겁니다. 우주선이 반대 방향으로 소행성을 끌어당기기 시작할 거예요. 이게 소행성의 궤적을 바꿀 거고 우리의 행성은 온전하게 남겠죠. 또 우주선으로 소행성에 충돌시킬 수도 있어요. 쾅! 아니면 국제 우주정거장 같은 우주정거장을 만들 수도 있어요. 여기엔 거대한 확대 렌즈가 많이 장착되어 있을 거예요. 우리는 우주정거장을 태양에 가까이 보내 잠재적으로 위험할 수 있는 소행성을 찾을 수 있어요. 그런 다음 태양 광선이 거대한 바위에 집중되도록 모든 렌즈를 가리킬 수 있어요. 열이 소행성의 표면에서 물질을 증발시키기 시작할 겁니다. 거기서 물리학이 다시 힘을 발휘할 거예요. 물질은 위로 증발하고 소행성은 아래로 내려가게 될 겁니다. 또 소행성의 호일 같은 반사 필름을 감쌀 수도 있어요. 보통 우주체는 태양 광선의 대부분을 흡수해요. 하지만 만약 은박지로 소행성을 덮는다면 광선이 표면에서 튕겨서 나올 거예요. 이게 약한 추진력을 만들어낼 겁니다. 그 정도면 충돌을 피하기에 충분할 거예요. 그리고 물론 소행성에 로켓 엔진을 부착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면 궤적을 바꿀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제어도 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건 소행성의 크기와 엔진 수에 달려있죠. 그러면 이 거대한 바위를 이용해 다른 더 큰 소행성들에 충돌시킬 수 있어요. 하늘을 올려다보니 밝은 오렌지색 섬광이 보입니다. 잠시 후 주변의 창문이 산산조각이 날 정도로 큰 폭발음이 들립니다. 그러고는 보게 돼요. 머리 저 위에서 불타고 있는 거대한 우주 암석 조각이 지구를 향하고 있는 걸 말이에요. 이것이 표면에 닿으면서 폭발로 인해 거대한 분화구를 남깁니다. 분화구의 깊이는 19.3km이고 미시건 호수만큼 넓습니다. 그 후 지구상의 모든 생물체의 4분의 3이 생존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이 사건은 약 6,600만 년 전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밝게 빛난 섬광은 공룡을 멸종시킨 바로 그 소행성이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많은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하 깊은 벙커에 숨어서 살아남을 수 있죠. 그런 벙커는 유용할 거예요. 이미 하늘에 많은 소행성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중 몇몇은 지구로 향해서 대혼란을 일으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행성 1990MU는 2027년에 지구와 놀랄 정도로 가까워질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지구의 중력이 2개의 브루클린 다리만 한 크기의 이 바위 덩어리를 끌어당길 것이라고 두려워합니다. 이 경우 소행성은 더 가까이 다가오게 되고 결국엔 지구 표면에 충돌하게 될 거예요. 이로 인한 충격은 다른 대륙에서 느낄 수 있을 정도의 충격파를 일으킬 겁니다. 일단 소행성이 지면에 충돌하면 폭발이 일어납니다. 너무 밝아서 지구에 새로운 태양이 나타났다고 생각하게 될 거예요. 충돌은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방출하고 난 후 열로 변할 겁니다. 충돌 지점 주변의 모든 것에 불이 붙을 거예요. 만약 소행성이 바다에 떨어진다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보다 더 높은 쓰나미 파도를 일으킬 겁니다. 많은 해안 도시들이 물에 잠기고 폭발 후에 발생한 먼지가 태양을 가릴 거예요. 세상은 암흑 속으로 빠져들 겁니다. 만약 먼지가 공기 중에 충분히 오래 머무른다면 지구의 기후는 변할 것이고 지구는 얼기 시작할 거예요. 이런 작은 운석이 큰 피해를 입힐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첼라빈스크 운석을 보세요. 2013년 겨울 지구를 강타했습니다. 우주 암석이 대기로 진입했을 때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는 사람들은 요란하게 쾅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밝게 타오르는 물체가 초당 약 17.7km의 속도로 지구를 향해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비행 도중에 몇 조각으로 쪼개졌죠. 이건 더 강한 추가 충격파를 일으켰습니다. 운석이 땅에 부딪히면서 큰 지진이 일어났어요. 폭발로 인한 여진은 5,000여 개의 건물의 창문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추락 지점 주변 6개의 도시의 사람들이 충돌의 여파를 느꼈습니다. 이 운석은 폭이 18.3m에 불과했습니다. 다행히도 소행성 1990MU는 지구를 그냥 지나쳐갈 거예요. 우린 안전해요. 하지만 지구에 접근하는 다음 소행성은 폭이 4.8km에 달합니다. 3122 플로렌스라고 불립니다. 만약 이 거물이 지구에 충돌한다면 지구 표면에서 모든 대륙을 쓸어버릴 수 있어요. 2017년 이 우주 암석은 우리에게 매우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작은 망원경으로도 하늘에서 볼 수 있었어요.
자, 다음 소행성이야말로 염려해야 할 커다란 소행성입니다. 1999JM8. 이건 맨해튼만큼이나 넓어요. 그리고 반가워하기엔 너무 가깝게 지구에 접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2020 BT4라는 이름의 작은 소행성은 어느 소행성보다 지구에 가깝게 접근했습니다. 2020년 11월, 그건 로스앤젤레스에서 라스베가스까지의 거리보다 조금 더 낮은 고도로 태평양 상공을 날았습니다. 그 우주바위는 큰 자동차 크기 정도였어요. 만약 그것이 지구 대기에 진입했다면 땅에 닿기 전에 완전히 타버렸을 거예요. 떨어지는 소행성과 운석은 지구에서 드문 일이 아닙니다. 다행히도 대부분의 소행성은 대기권에 진입할 때 불길에 휩싸여 타버립니다. 이렇게 자주 유성우가 쏟아지는 것은 화성 때문입니다. 화성은 태양계의 주요 소행성대에서 멀지 않습니다. 때때로 붉은 행성의 중력이 소행성대에서 소행성을 끌어냅니다. 그러고 나서 화성은 그것을 빙빙 돌리다가 마치 새총처럼 지구 방향으로 날립니다. 화성은 불량배 같아요. 우리가 목성의 보호를 받아서 다행이에요. 목성은 태양계에서 가장 큰 행성입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강한 중력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건 소행성대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우리가 유성의 지속적인 공격을 받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건 좋은 소식이에요. 케레스가 소행성대에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요, 이 거대한 우주 암석은 너무 커서 한때 행성으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수년 동안 과학자들은 케레스를 소행성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2006년에 마침내 외성으로 분리되었습니다. 이 우주 물체는 소행성대 총 질량의 3분의 1을 가지고 있습니다. 달 질량의 약 4%에 해당되죠. 만약 지구가 5센트 동전 크기라면 케레스는 양귀비꽃이 크기일 거예요. 그렇다면 만약 너비가 몇 킬로미터에 해당하는 소행성이 지구를 향해 다가오고 있고 우리가 그것을 막아야 한다면 어떨까요? 우린 아마 우주 암석을 더 작은 조각으로 쪼개버릴 수 있을 거예요. 거대한 폭탄을 사용해서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거대한 소행성에 착륙해야 할 필요도 없을 거예요. 소행성 표면에 가까이 다가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테니까요. 강력한 에너지의 폭발은 소행성을 몇 개의 큰 조각과 많은 파편으로 갈라지게 할 거예요. 작은 바위는 폭발로 방출된 열로 타버릴 겁니다. 또한 소행성의 궤도를 바꿀 거예요. 더 큰 조각들은 대기로 진입하면서 타버릴 것입니다. 이 특이한 유성우를 보는 사람들은 아름다운 불꽃쇼를 감상할 기회를 갖게 될 거예요. 또 다른 보호수단은 운동 타격 램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지구에 접근하는 소행성을 향해 거대한 물체를 보내는 거예요. 또는 무거운 우주선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과학자들이 소행성 아포피스가 지구로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든 것입니다. 아포피스는 너비가 366m로 지구를 종종 지나쳐가는데 지구 표면 위 3,571km까지 가깝게 다가옵니다. 이 소행성은 2029년에 다시 지구를 가까이 지나갈 거예요. 그리고 2036년 지구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충돌이 일어난다면 그로 인한 분화구는 너비가 4.8km 이상 될 거예요. 충격 지점 10km 전방에 있는 모든 건물과 지하철 터널이 파괴되거나 심하게 파손될 겁니다. 이 사건은 강력한 지진도 일으킬 거예요. 분화구에서 5km 떨어진 지역에서 자동차 유리창과 주택의 유리창이 산산조각 날 겁니다. 그리고 충격 지점으로부터 120km 떨어진 곳에서는 지진으로 인해 건물 안의 가구들이 움직일 거예요. 그러한 재앙을 멈추는 한 가지 방법은 육중한 우주선을 만드는 겁니다. 지구로부터 이륙하여 속도를 높인 다음 엄청난 힘으로 소행성에 충돌하는 거죠. 이 충격은 거대한 우주 암석의 방향을 바꾸어 지구를 지나치게 만들 거예요. 또한 소행성을 포일로 감싸서 막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표면이 반사됩니다. 그러면 태양 압력이 점차 소행성의 궤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대안은 중력 예인을 사용하는 겁니다. 이 경우 크고 무거운 무인 우주선을 소행성 쪽으로 보냅니다. 이것이 우주 바위 위로 날아가서 중력으로 천천히 소행성을 더 가까이 끌어당길 겁니다. 아주 작은 변화로도 소행성이 지구를 지나치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지구를 보호하는 또 다른 방법은 우주의 거대한 렌즈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아마 안경 렌즈로 햇빛을 모아보려고 한 적이 있다면 햇빛이 얼마나 뜨거워질 수 있는지 알 거예요. 이제 한 지점을 향하는 많은 거대한 렌즈가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과학자들은 이렇게 강력한 광선을 소행성에 집중시키면 암석을 녹여 증발하게 만들 수 있고 천천히 방향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행성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또 다른 방법은 소행성 표면에 여러 개의 로켓 엔진을 설치하는 겁니다. 그러면 소행성이 로켓으로 바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구에서 그 항로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떠돌이별은 훨씬 더 큰 위험을 내포합니다. 소행성과 마찬가지로 떠돌이별도 우주를 날고 경로에 있는 물체와 충돌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들이 태양 질량에 맞먹는 거대한 질량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약 7만 년 전 태양을 스쳐 지나간 두 개의 떠돌이별이 있었습니다. 지구에 영향을 주진 않았지만 태양계 외곽에서 약간의 혼란을 일으켰어요. 이런 사건이 다시 일어날 확률이 있어요. 언젠가는요. 태양 질량의 절반 정도인 떠돌이별 글리제 710이 지금 태양계를 향해 이동하고 있습니다. 외부 소행성대에서 소행성을 끌어다가 지구를 향해 던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현재 어쩌다 한번 볼 수 있는 희귀한 유성과 정기적인 일이 될 거예요. 하지만 지금 이 떠돌이별은 우리 세계로부터 매우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 평화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고 지나갈 가능성이 더 큽니다. 6,600만 년 전 거대한 소행성이 지구에 충돌했고 공룡을 포함한 지구상의 거의 모든 생명체의 대량 멸종을 야기시켰어요. 만약 우주물체가 다른 곳에 충돌했다면 몇몇 공룡들은 살아남아 오늘날에도 여전히 살고 있었을 수 있어요. 몇몇 연구에 따르면 소행성은 10분의 1의 확률로 그 당시 공룡과 다른 동물들을 전멸시킬 수 있었어요. 어떤 강한 파괴적인 결과 없이 그냥 땅에 떨어질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았었죠. 만약 충돌한 장소가 다른 곳이었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왜 그 참사가 그렇게 파괴적이었는지 알아내야 해요. 이 거대한 우주함석은 멕시코 유카탄 반도의 해안 지역에 떨어졌어요. 이것은 연쇄 반응을 일으켜 전 세계에 자연재해를 유발했어요. 소행성이 충돌한 곳은 칙술루브 분화구라고 불려요. 자, 이 지역의 절반은 물에 잠겨 있어요. 소행성의 지름은 약 12.1km였고 시속 43,443km의 속도로 움직였죠. 에베레스트보다 더 큰 이 바위는 음속보다 거의 40배나 빠른 속도로 지구를 향해 돌진하고 있었어요. 와! 충돌에서 방출된 에너지는 약 100억 개의 원자폭탄에 맞먹는 폭발로 강력했어요. 그리고 폭발파의 파괴력은 여러 재난 중 하나일 뿐이에요. 소행성은 우연히 최악의 장소 중 한 곳에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떨어지는 방식으로 인해 엄청난 양의 먼지가 공기 중으로 내뿜어졌어요. 전문 운동선수처럼 수직으로 물을 거의 튀기지 않으면서 물에 뛰어 들어가는 걸 상상해보세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포탄처럼 수영장에 뛰어들 때 얼마나 많은 물이 튈지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소행성은 대포알 방식으로 떨어졌어요. 소행성이 일으킨 두 번째 재앙은 그을음을 태우는 거였어요. 지구 표면의 작은 부분은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 당시 그 부분의 극히 일부만이 기름과 유황이 풍부했어요. 이 소행성은 실내 야구장을 가득 메우기에 충분할 정도로 많은 그을음을 태우며 공중을 가득 메웠어요. 연구에 따르면 6,500만 년 전 전체 지구 표면의 13%만이 그런 그을음을 형성하는 데 필요한 양의 유기물질을 포함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곳이 최악의 장소로 여겨진 거예요. 만약 이 재앙이 나머지 87%의 영토에서 일어났다면 공룡은 오늘날에도 살아있었을 거예요. 거대한 그을음 구름과 이산화탄소 구름이 공기 중으로 솟아올라 태양을 가렸어요. 그을음이 하늘을 회색으로 물들였고 햇빛을 부분적으로 차단했어요. 이것은 전 세계 거의 모든 곳의 기온을 빠르게 떨어뜨렸어요. 마치 지구가 회색 베일에 감싸여 있는 것처럼 보였죠. 많은 식물과 동물들이 갑자기 닥친 추위를 견디지 못했어요. 나무들은 햇빛이 부족해 시들기 시작했죠. 광합성 과정에 지장이 생겼어요. 한파와 시들어가는 나무들로 인해 또 다른 재앙이 이어졌어요. 세계적 기근이었죠. 초식 동물들은 거의 모든 먹이를 잃었기 때문에 생존할 수 없었어요. 식물, 꽃, 그리고 나무들은 이 재앙을 이겨내지 못했어요.
이런 파괴는 소행성 충돌 지점 넘어 멀리 퍼져나갔어요. 뜨거운 먼지 입자 소행성 덩어리 그리고 작은 바위 조각들이 대륙을 가로질러 지상에 가라앉아 대규모의 산불들을 일으켰어요. 나무가 타는 바람에 그을음이 더 심해져 상황은 더 악화되었죠. 거대한 소행성은 우주에서 독성 수준이 높은 중금속을 가져왔어요. 충돌 중에 이 물질들이 녹으면서 불폭풍이 유발되었어요. 소행성은 대륙의 육지뿐만 아니라 물도 강타했고 이것은 거대한 쓰나미를 촉발시켰어요. 하지만 그것이 최악은 아니었죠. 해저는 황산염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리고 소행성의 에너지가 그걸 태웠을 때 유황산의 대기 방출을 야기시켰어요. 산성구름이 그을음구름과 섞여 하늘로 퍼지기 시작했어요. 뜨거운 바위 입자들이 불빛처럼 땅에 떨어졌어요. 유황 때문에 산성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이 비는 거의 며칠 동안 지속되었고 동물들이 생존할 가능성을 없애버렸죠. 산성비는 강, 호수, 바다의 물의 독성을 더했어요. 산은 불로 태울 수 없는 모든 것들을 파괴했어요. 구름의 일부는 육지를 파괴했고 다른 일부는 바다를 파괴하러 갔죠. 이게 상황을 더 악화시켰는데 유황 물방울이 엄청난 양의 해초와 식물성 플랑크톤을 쓸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바다는 지구상의 모든 산소 비축량의 거의 절반을 만들어내요. 그 시절에 윗부분에 살고 있던 바다 생물들은 죽었어요. 공룡 멸종의 주 원인이 된 것은 폭발파가 아니라 태양빛의 부족, 산, 어둠, 추위였어요. 하지만 몇몇 도마뱀들이 불과 유황으로부터 탈출했음에도 해양 요소와 맞닥뜨리게 되었죠. 소행성 충돌은 지구 전체에 대규모 쓰나미를 일으켰어요. 첫 파도의 높이는 약 1.6km였어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보다 거의 3배나 높았죠. 수십억 리터의 물이 시속 145km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이 정도의 강한 파도는 오늘날의 뉴욕의 절반을 쉽게 파괴할 수 있어요. 이 운석은 15.8m 높이의 파도를 만들었어요. 5층짜리 건물 크기의 거대한 물벽이 해안가에 무너져 내리면서 가는 길에 있던 모든 것들을 무너뜨렸어요. 햇빛 부족, 기온 하락, 산성 및 불비, 감소된 산소 생산량, 산불, 거대한 쓰나미, 그리고 수십억 개의 원자폭탄의 위력을 가진 폭발적인 파동은 지구의 생물학적 다양성을 75%까지 감소시켰어요. 네, 이렇게 되면 기후는 확실히 바뀌게 되죠. 거대한 소행성들이 전에도 지구를 강타했었지만 지구 전체에 그런 재앙을 일으킨 적은 없어요. 만약 이 소행성이 물과 산악 지형에서 멀리 떨어진 예를 들어 숲과 같은 다른 곳에 떨어졌다면요? 이건 심각한 화재를 일으킬 수도 있었어요. 거대한 검은재가 하늘로 솟아올라 태양을 가렸을 거예요. 하지만 산성비나 불비를 일으키진 않았을 거예요. 지구의 대부분의 종들은 이 재앙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을 거예요. 만약 운석이 얼음과 눈 사이 어딘가에 떨어졌다면 어땠을까요? 이건 지구 전체에 급격한 온도 상승을 유발했을 거예요. 거대한 쓰나미가 넓은 지역을 침몰시켰을 거예요. 하지만 화산재와 이황산가스가 하늘을 채우지는 않았을 테죠. 산성비는 바다를 강타하지 않았을 거예요. 많은 해양 생물들이 살아남아 오늘까지 살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바다에서 멀리 떨어져 있던 공룡들은 운석이 떨어지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을 거예요. 가장 끔찍한 일은 아마 운석이 활화산에 떨어졌다면 일어났을 거예요. 이건 역사상 가장 큰 용암 분출의 방아쇠가 되었을 겁니다. 파괴적인 지진이 시작되었을 테고 온 하늘이 화산재로 뒤덮여 버렸을 거예요. 운석이 사막에 떨어졌다면요? 수십억 톤의 모래를 녹여 유리로 만들어 버렸을 거예요. 우리 지구를 더 뜨겁게 달구는 유리 언덕을 상상해 보세요. 그럼 우린 잘 보존된 고대 도마뱀의 잔해를 유리 속에서 출토할 수 있었겠죠. 어쨌든 여러 가지 가능한 재앙적 시나리오가 있었어요. 그중 최악이 공룡들에게 실제로 일어났죠. 이제 돌아올 것 같지 않네요. 그러나 다시 태어날 수 있지 않을까요? 과학자들은 유명한 할리우드 영화의 아이디어에서 영감을 받았어요. 그들은 호박에 갇힌 모기를 찾고 싶었어요. 거기서 공룡 DNA를 추출할 거예요. 하지만 여기엔 문제가 있었는데 이들이 겨우 찾은 가장 오래된 DNA 샘플이 100만 년 전의 것이었던 거죠. 공룡은 약 6,600만 년 전에 멸종됐어요. 게다가 DNA는 매우 연약해요.
그게 어디선가 그렇게 오랫동안 온전하게 보존되었을 가능성은 아주 작아요. 그래서 이 고대 공룡 DNA를 찾는 대신 과학자들은 이 도마뱀들의 가장 가까운 조상인 새들의 DNA를 채취하기로 했죠. 수백만 년 이상의 진화 과정 동안 공룡들의 발은 날개가 될 수 있었고 긴 입은 부리가 될 수 있었어요. 펠리컨은 익룡과 매우 비슷하고 타조는 벨로시랩터를, 그리고 닭은 티라노사우루스와 비슷해요. 좋아요. 잠깐 멈추고 티라노만한 닭을 상상해보세요. 야, 너! 나랑 한판 붙어볼래? 이 흔한 닭은 거대한 도마뱀의 가장 가까운 친척으로 인정되고 있어요. 거기서 깃털을 제거하고 비늘로 덮은 후 부리 대신 이빨이 많은 입을 달고 긴 꼬리를 붙여주세요. 그러면 신체 구조와 움직임이 진짜 미니 티라노사우루스 같은 걸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이것의 DNA 깊은 곳에 무시무시한 포식자들이 갖고 있었던 비슷한 유전자들이 있어요. 유전공학의 도움으로 과학자들은 이것의 DNA를 가지고 놀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진화를 되돌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건 공룡의 번식이 현실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의미해요. 뭐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긴 하지만요. 모든 건 지구의 작은 변화에서 시작됐어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달이 더 밝아졌고 좀 더 커졌다는 걸 알아차렸어요. 하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죠. 달은 전 세계 조수에 영향을 미쳤어요. 물이 해변으로 밀려들었지만 비극은 아니었어요. 많은 물고기들이 해안 가까이로 왔어요. 보통 어둡고 깊은 곳에 사는 대왕 오징어, 아귀, 그리고 다른 생물들을 해안가 옆에서 발견했죠. 새롭고 이상한 일들이 매일 일어나요. 더 이상 새들은 겨울에 남쪽으로 날아가지 않아요. 거대한 무리를 지어 목적 없이 도시를 날아다녀요. 달은 새들이 자연에서 항해하는 걸 도와주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어느 쪽으로 날아가야 할지 모르는 거죠. 세계 바다의 끝없는 물에서 선장들은 나침반이 이제는 불안정하다는 걸 알아차려요. 지구의 자극이 바뀌어 화살표가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거든요. 사람들은 달이 알 수 없는 이유로 지구에 접근하기 시작했다는 걸 알았어요. 달의 중력이 지구의 중력에 영향을 미쳐요. 이게 기후, 모든 생명체들의 행동, 그리고 자기장의 변화를 수반해요. 이제 제일 건조한 곳에 비가 내리고 제일 추운 곳이 더워져요. 전 세계의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어요. 숲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늑대들이 항상 울부짖는 소리를 들어요. 달이 이 동물들을 미치게 해요. 지구의 자연 위성은 크기가 커지고 있고 밤을 훨씬 더 밝게 밝히고 있어요. 아직 결정적인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믿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당황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러다 어느 날 달이 임계점에 도달해요. 음악을 들으며 길을 걷고 있는데 그 순간 누군가가 여러분을 밀쳐요. 좋아요. 회사에 지각한 건가 보네요. 계속해서 걷는데 지나가던 여자가 여러분의 어깨를 쳐요. 그리고는 죄송해요 하고 가버렸어요. 여러분은 그녀의 눈에서 두려움을 알아차립니다. 앞을 보니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해 달려오는 게 보여요. 헤드폰을 벗으니 비명과 사이렌 소리가 들려요. 사람들이 차를 두고 도망가요. 수백 마리의 갈매기들이 하늘을 날고 있어요. 온갖 혼돈 속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물인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여러분은 해안에서 몇 킬로미터 떨어진 도심에 있어요. 하지만 생각할 시간은 없어요. 거대한 파도가 거리로 밀려와 여러분을 향해 곧장 달려오고 있는 걸 발견해요. 여러분은 건물로 뛰어들어 10층으로 올라가요. 여기서 물이 도시를 가득 채우는 걸 봐요. 강한 물줄기가 모든 자동차들, 1층 건물들, 그리고 나무들을 거리에서 날려버려요. 물에 상어와 다른 물고기들이 있는 게 보여요. 사람들은 집과 지붕 위로 숨었어요. 도시 전체가 순식간에 대재앙으로 빠져들고 있어요. 여러분이 숨어있는 건물에 TV가 작동하고 있어요. 홍수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죠. 거대한 쓰나미가 해안 도시들을 뒤덮었어요. 어떤 곳에서는 파도가 30층 건물의 높이에 도달해요. 많은 마을들이 지구 표면에서 지워졌어요. 달이 지구에 너무 가까이 왔고 대규모 홍수는 시작에 불과해요. 달은 지구 주위를 날아다니며 우리의 고향이 중심축에 있을 수 있도록 도와줘요. 안정된 기후를 제공하고 생물체의 발달을 돕고요. 하지만 지금 이 균형이 깨졌어요. 달이 다가와서 지구의 중력을 변화시키고 있어요.
지구가 옆으로 약간 기울어지면 전 세계적으로 대규모 홍수가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둥근 물잔을 들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걸 조금만 기울여 보세요. 액체가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이시죠? 똑같은 일이 지금 바다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하지만 달이 그냥 다가오고 있진 않아요. 행성 주위를 날아다니면서 한 번 돌 때마다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요. 지구의 다양한 곳에서 자연재해를 일으키고 있어요. 이제 바다가 한쪽으로 흘러가다가 몇 시간 후에는 다른 쪽으로 밀려가요. 그래서 모든 물이 거리에서 해안으로 되돌아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오늘이 끝날 때쯤 바다가 다시 도시로 돌아올지도 몰라요. 잠깐만요. 벌써 하루의 끝이 온 것 같아요. 하늘이 어두워진 걸 알 수 있어요. 아직 오후 3시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상하네요. 달이 지구의 자전 속도를 바꿔서 하루를 더 빠르게 지나가게 해요. 달이 하늘을 거의 덮고 지구를 밝게 비춰요. 거대한 달 분화구가 보여요. 너무 가까워서 태양이 빛나고 있을 때도 볼 수 있어요. 어떤 곳에서는 지나가는 달이 태양을 가려요. 물이 거리에서 빠져나가자 모두들 밖으로 나갑니다. 이 순간 지진이 시작돼요. 도로가 갈라지면서 집들이 무너지고 있어요. 거리에 산사태가 났어요. 전 세계적으로 지각판이 이동하고 있어요. 서로에게 접근하고 있는 두 개의 자석공을 상상해 보세요. 그러니까 공 하나는 달이고 다른 하나는 지구의 핵이에요. 여러분은 이 핵 위에 있는 것들한테 무슨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수십만 킬로미터의 지구 지각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게 다 움직이고 있어요. 파괴적인 균열들이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지구에서 가장 높은 산들이 부서져 돌무더기로 변해요. 해저는 갈라지고 지하 깊은 곳에서 마그마를 방출해요. 화산이 깨어나 마그마를 분출해요. 화산재 구름은 태양과 빛나는 달로부터 하늘을 덮어요. 하지만 제일 무서운 게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거죠. 달은 중앙에 구멍이 뚫린 둥근 잔에 있는 공처럼 지구 주변을 날아다녀요. 이 힘이 지구 이곳저곳에 구름을 몰아요. 이제 뇌우에 있다가 5분 후에는 눈이 내릴 거예요. 그리고 밤이 오자 비가 내리기 시작해요. 물방울은 진흙과 화산재로 구성되어 있어요. 방독면 없이는 숨쉬는 게 힘들어요. 대기압은 끊임없이 변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심한 편두통을 경험하고 관절이 아파와요. 하지만 건강에 대해 생각할 겨를은 없어요. 인류는 충돌로부터 스스로를 구할 방법을 찾아야 해요. 달이 지구로 충돌할 때 새로운 중력 체계가 생길 거예요. 대륙의 모양이 바뀌게 될 거예요. 하나의 거대한 땅으로 합쳐지거나 100개의 작은 땅으로 쪼개질 거예요. 충돌에 의한 에너지는 대기에 있는 모든 산소를 태워 지구를 생명체에 적합하지 않게 만들 수 있어요. 깊은 지진 때문에 지하에 숨는 것도 말이 안 돼요.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가족들과 마지막 시간을 보내기로 정해요. 달이 가까워지고 있어요. 이제 국제 우주정거장 정도의 거리에 있어요. 달이 하늘을 가려요. 파도 때문에 많은 도시들이 그늘에 가려져 있어요. 수킬로미터 높이의 쓰나미가 땅으로 떨어져요. 수백만 톤의 마그마가 바다와 충돌해요. 수십억 리터의 물이 증발해요. 수증기가 공기 중으로 떠올라 재와 섞이고 거대한 뭉게구름의 형태로 땅을 범람시켜요. 여러분은 지구의 완전한 파괴를 받아들였지만 갑자기 이 순간 달에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달에 거대한 균열이 생기는 게 보여요. 달이 천천히 두 부분으로 나뉘기 시작해요. 두 조각 다 수백 개의 큰 조각으로 부서져요. 그냥 무너져 내리고 있어요. 지구에는 더 이상 자연위성이 없어요. 그저 거대한 우주 암석 더미만 있어요. 하지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죠? 우리 지구 주변에는 로슈 한계라고 불리는 공간이 있어요. 여기서는 지구의 중력이 달의 중력보다 더 강해요. 즉, 달을 함께 지탱하고 있는 힘이 달을 찢는 힘보다 약하다는 의미예요. 사람들이 환호하고 있어요. 로슈 한계가 지구를 구했어요. 달은 지구에 충돌할 수 없어요. 수백만 개의 조각으로 부서져서 지구 주위에 원을 형성해요. 이제 지구가 토성 같아 보여요. 달 암석 벨트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어요. 거대한 덩어리들이 가는 길에 있는 모든 것, 우주 파편들을 파괴해요. 위성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아요. 인류는 소통과 항해의 수단을 잃었어요. 사람들은 종이 지도를 다시 써야 할 거예요.
달은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는 우리 지구의 궤도를 일정한 각도로 유지해줬어요. 이제는 축이 다르게 기울어져 있어요. 한쪽 방구는 태양에 가까워졌고 다른 쪽은 어둠으로 빠졌어요. 북극과 북극 지방이 뜨거운 사막으로 변할 수 있고 지구의 적도는 얼음으로 덮일지도 몰라요. 겨울과 여름이 몇 년 동안 지속될 수 있어요. 달의 잔해들은 지구 주변을 날아다니지만 그중 일부는 지구로 떨어져요. 달 유성우는 도시를 파괴하고 거대한 분화구를 만들어요. 이 모든 사건들이 지구 생명체의 대규모 파괴로 이어져요. 새로운 세계에 적응하는데 수십만 년이 걸릴 거예요. 일부 천문 현상은 매우 흔하지만 1년에 한 번 또는 100년에 한 번만 일어나는 천문 현상도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장 멋지고 희귀한 천체 현상에 대해 알아볼게요. 목록의 첫 번째 놀라운 천체 이벤트는 페르세우스 자리 유성우로 2024년 7월 11월부터 8월 24일까지 열릴 예정이에요. 이 이벤트는 올해 가장 활기찬 이벤트 중 하나가 될 거예요. 8월 12일에서 13일 사이 가장 활발한 때는 어두운 곳에 있는 경우 매시간 최대 100개의 유성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유성우는 스위프트 터틀 해성에서 떨어져 나온 파편으로 인해 발생해요. 유성은 지구 대기를 통과할 때 종종 빛과 색의 긴 여운을 남깁니다. 이 우주쇼를 감상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은 동이 트기 전입니다. 2024년 10월 2일에 불의 고리 일식을 볼 수 있을 거예요. 학명은 금환 일식이며 달이 지구에서 약간 더 멀리 떨어져 있을 때 발생해요. 이 경우 달과 태양의 원반이 정렬되면 달의 그림자가 태양빛을 완전히 차단하지 못합니다. 그 결과 달 주위의 햇빛의 고리를 볼 수 있어요. 이번에는 칠레 남부와 아르헨티나 남부에서 불의 고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공편을 일찍 예약하세요. 올해 10월에 발생할 또 다른 멋진 이벤트는 드라코니드 유성우입니다. 이 이벤트에서는 이른 아침보다 저녁 시간에 유성이 날아갈 가능성이 더 높아요. 보통 시간당 몇 개의 유성만 생성하는 느린 유성우예요. 반면에 천문학자들은 1시간 동안 수백 개의 유성이 하늘을 가로지르는 것으로 알려진 희귀하고 불같은 드라코에 대해 이야기해요. 올해는 운이 좋을까요? 시간이 지나면 알겠죠. 10월 12일부터 그 다음 주까지 지구를 지나가는 혜성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발음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 큰 혜성은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지점일 때 약 7천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지만 육안으로 볼 수 있을지도 몰라요. 혜성은 예측하기 어렵기로 유명해요. 먼지와 얼음으로 된 이 우주물체의 대부분은 수백만 년 전 태양계 외곽에서 생성된 것으로 추정되며 그곳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어둠 속에서 비활성 상태로 눈에 띄지 않은 채 보냈습니다. 중학교 시절에 저처럼요. 이제 그들 중 일부는 태양이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으며 많은 전문가들은 이미 10월에 환상적인 천체의 장관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오리온 자리 유성우는 올해 9월 26일부터 11월 22일까지 계속될 예정이니까 다른 유성우를 놓쳤다고 해도 기회가 있어요. 이 유성우는 시간당 40개에서 70개의 유성을 생성하기도 할 거예요. 하지만 최근에는 최대 유성의 수가 20개에서 30개로 더 적었습니다. 올해 마지막 이벤트는 쌍둥이 자리 유성우가 될 겁니다. 이 이벤트는 숨이 멎을 정도로 아름다울 거예요. 천문학자들은 이 유성우가 밝고 눈에 잘 띄는 유성 때문에 올해 최고의 유성우 중 하나라고 주장하는데 시간당 약 120개의 유성이 하늘을 가로질러 줄지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흥미롭게도 대부분의 유성우는 먼지와 얼음으로 이루어진 해성에서 발생하지만 쌍둥이 자리는 암석 소행성에서 유래해요. 이 소행성은 혜성처럼 꼬리가 있고 태양에 가까워질수록 밝아지기 때문에 과학자들은 아직 이 소행성을 어떻게 분류할지 몰라요. 한편 최근 천문학자들은 소행성의 꼬리가 먼지가 아니라 나트륨 가스로 만들어져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제 미래로 더 멀리 여행해 볼게요. 2029년에는 금세기의 가장 어두운 월식을 목격하게 될 거예요. 월식은 우리의 자연 위성이 지구의 그림자에 완전히 가려질 때 발생해요. 때때로 월식이 일어나면 달이 밝은 빨간색으로 보일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달이 지구 그림자 중심에 가까울수록 월식은 더 어두워집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2029년 6월 26일에 있을 월식은 매우 어두울 것이라고 해요. 약 1시간 42분 동안 지속되며 남미에서 가장 잘 보일 예정이니까 티켓 예약하는 거 잊지 마세요. 한 달 안에 두 번째로 뜨는 보름달이기도 한 슈퍼문을 블루 슈퍼문이라고 해요.
이러한 슈퍼문은 규칙적인 일정을 따르지 않고 10년에 한 번 정도 발생합니다. 나사에 따르면 다음 블루 슈퍼문은 2037년 1월과 3월에 나타날 예정이라고 합니다. 3년 후인 2040년에는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 등 태양계의 5행성이 일렬로 늘어서는 행성 퍼레이드를 목격하게 될 겁니다. 물론 완벽하게 일직선이 되진 않겠지만 그래도 꽤 인상적인 광경이 될 거예요. 금성이나 목성과 같은 일부 행성은 대도시에서도 육안으로 선명하게 관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행성 퍼레이드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 망원경을 장만해 두세요. 21세기의 가장 밝은 슈퍼문은 2052년에 나타날 겁니다. 문제는 우리의 자연위성 궤도가 완벽하게 둥글지 않다는 겁니다. 달은 지구 주위를 여행하는 동안 타원형 경로를 따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구에 가장 가까운 지점을 근지점이라고 하고 가장 먼 지점을 원지점이라고 해요. 2052년 12월 6일에 우리는 멋진 슈퍼문을 보게 될 거예요. 우리 위성은 지구에서 약 35만 6천 킬로미터 떨어져 있어 평소보다 조금 더 가까워질 겁니다. 2060년에 우리는 15P 핀네이라는 해성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이 해성은 지난 100년 동안 지구에 가장 가까이 접근하는 해성 중 하나가 될 거예요. 약 500만 킬로미터의 거리에서 지나갈 거예요. 그리고 해성은 태양에 가까워질 때마다 가열되어 가스와 먼지를 방출하기 시작하며 작은 별처럼 보여요. 또한 태양풍 덕분에 아름답고 긴 꼬리를 갖게 돼요. 그리고 해성이 지구에 가까워질수록 하늘에서 더 밝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숨막히는 쇼를 볼 준비하세요. 21세기의 가장 흥미로운 사건 중 하나로 꼽히는 지구 일식이 2084년에 일어날 예정입니다. 안타깝게도 지구에서는 2000채의 장관을 볼 수 없을 거예요. 하지만 화성에서는 이 광경을 감상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현상이 일어나는 동안 달과 지구는 어두운 실루엣처럼 보이면서 태양을 지나갈 거예요. 일식과 비슷하지만 달이 아닌 다른 행성이 태양을 통과한다고 해서 행성 통과라고 합니다. 2010년 북극성은 북극에서 가장 가까운 별이 될 거예요. 뱃사람들은 수세기 동안 이 유명한 별을 이용해 북쪽의 위치를 파악해왔어요. 하지만 가장 재밌는 점은 이 별이 북쪽과 완벽하게 정렬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지구에서 고정된 축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구는 궤도 세차라는 과정을 통해 거대한 팽이처럼 우주에서 회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극성은 하늘의 같은 위치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느리지만 꾸준히 움직이죠. 그러나 2100년 3월 24일 북극성은 마침내 지구의 진정한 북쪽 위에 나타날 거예요. 그리고 그 후 다시 멀어지기 시작하여 26,000년 후에 돌아올 겁니다. 보시다시피 정말 보기 드문 이벤트가 될 거예요. 게다가 이건 북극성이 주는 이별 선물이 될 거예요. 지구의 지축은 끊임없이 움직이기 때문에 약 2000년 후에는 북극성이 다른 별인 감마 세페우스로 대체될 겁니다. 따라서 2100년에 가까이 다가오는 건 지구에 가장 가까이 다가오는 때가 될 거예요. 앞으로 100년 동안 일어날 가장 흥미로운 천문 현상을 메모해 두셨기를 바래요. 가장 멋진 점은 망원경을 구입하지 않아도 대부분의 천체들을 육안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저것 좀 보세요.